16세기 중반 당시 스코틀랜드는 친잉글랜드파와 친프랑스파로 나뉜 귀족들 간의 내전과 잉글랜드와의 잦은 전쟁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몹시 혼란스러운 상태였으며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5세와 프랑스의 명문 귀족 기지가 출신의 마리 왕비는 두 명의 아들을 낳았으나 모두 요절했고 적법한 왕위 계승권자가 절실하던 와중에 그만 딸을 낳고 마는데요. 당시 잉글랜드로부터 대패를 당한 후 신경쇠약이 도저 병상에 누워있던 제임스 5세는 이 혼란스러운 시국에 아들이 아닌 딸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절망하며 우리 왕조는 어린 딸과 함께 시작해서 어린 딸로 망하리라는 말을 남기고는 그녀가 태어난 지 6일 만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왕이 사망하고 나자 이 갓 태어난 여아는 부왕의 유일한 적자로서 스코틀랜드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녀가 바로 한나라의 왕비와 한나라의 왕으로서의 삶을 거치며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는 메리 스튜어트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아직 갓난 아기에 불과했던 만큼 데비 마리드 기지가 그녀를 대신해 섭정의 자리에 올랐고 메리는 그녀의 넛할아버지였던 잉글랜드의 왕 헨리 8세의 협박에 가까운 추진으로 인해 그의 아들인 잉글랜드의 왕세자와 약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왕세자가 바로 헨리 8세의 유일한 적장자이자 총명했음에도 단명한 비운의 왕이며 훗날 뒤를 이어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르는 메리 1세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의 남동생인 동시에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의 주인공 에드워드 왕자의 실제 모델이 되는 잉글랜드 튜더 왕조의 3대 왕 에드워드 6세였습니다. 그러나 곧 헨리 8세가 노골적으로 본래 목적이었던 스코틀랜드 통합에 대한 야욕을 드러낸 한편 섭정인 마리 역시 프랑스인으로서 당연 뼛속까지 친프랑스파였으므로 강압으로 맺어진 혼인조약 따위를 지킬 의사가 전혀 없었기에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양국이 맺은 동맹과 약혼은 단번에 깨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섭정 마리는 자신의 신복인 스코틀랜드 내 카톨릭 세력과 논의한 끝에 왕 메리와 프랑스의 왕세자 간의 혼인협정을 맺는 한편 이듬해인 1548년 6살 된 딸 메리를 자신의 고국 프랑스로 보내 프랑스 왕실에서 양육하게 되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일국의 왕에 오른 동시에 섭정인 어머니의 주손으로 또다시 외국으로 보내진 이 어린 여아의 운명은 앞으로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많은 우려 속에 프랑스로 보내진 메리는 유럽 궁정 문화의 최첨단을 걷는 프랑스 궁정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교양미를 갖춘 우아한 숙녀로 자라나는데요. 키가 크고 아름다운 데다 5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지적 예술적 재능이 충만했던 그녀는 프랑스의 왕족들 및 궁정에 출입한 예술가들로부터 사랑과 찬미를 받았고 그 중에서도 그녀를 가장 아꼈던 프랑스와 왕세자와 그녀의 나이 16세 때 정식으로 결혼하여 왕세자비가 되었으며 이듬해인 1559년 프랑스의 왕 앙리 2세가 사고사하면서 급히 프랑스와 왕세자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프랑스 발로아 왕조의 제11대 왕 프랑스와 2세였으며 이미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메리는 동시에 프랑스의 왕비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2세가 아직 15살의 미성년이었으므로 데뷔가 된 그의 어머니가 섭정을 하게 되었고 이 여인은 며느리 메리와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여인이 바로 오랜 기간 프랑스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며 자식으로서 무려 3명의 왕을 배출한 근세 유럽사를 상징하는 불세출의 여걸 카트린 드 메디시스였습니다. 메리의 시어머니 카트린은 결혼 초기 예쁘고 똑똑한 맏며느리 메리에게 자신의 결혼 예물인 비싼 진주를 선물하는 등 그녀를 매우 총애했으나 정작 메리는 순수한 왕족 출신의 자신과 달리 벼락 출세 메디치 가문 출신의 카트린을 시종일관 무시했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시어머니를 피렌체 출신의 장사꾼이라고 지칭하며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메리는 카트린의 눈밖에 나고 말았고 그녀 스스로 자초한 이 고부 갈등은 훗날 그녀를 곤경에 빠뜨리게 됩니다. 한편 메리는 건강한 미인이었던 반면 남편 프랑스와 2세는 선천적으로 매우 왜소하고 병약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소꿉친구나 다름없던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금실 좋은 부부로 통했으나 위대한 사랑의 힘이 병세까지 이길 수는 없던 탓인지 프랑스와 2세는 즉위 1년 반 만에 요절하고 말았고 그 둘 사이에는 끝내 후사가 없었기에 메리는 남편과의 사별과 함께 프랑스 왕실의 연고가 끊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프랑스와 2세가 후사가 없었던 만큼 그의 동생 샤를 9세가 즉위하였으나 여전히 10살에 불과한 미성년이었기에 시어머니 카트린이 섭정을 이어가게 되었고 당연히 카트린은 자신을 무시하던 얄미운 며느리 메리를 그녀의 고향 스코틀랜드로 쫓아내듯이 보내버리게 되는데요. 마침 스코틀랜드에서도 그녀를 대신해 섭정하던 어머니 마리드 기지가 병으로 사망한 만큼 그녀를 지지하는 스코틀랜드의 신료들은 메리의 귀환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타국의 왕비로서의 삶을 거쳐 12년 만에 왕으로서 고국의 땅을 밟게 된 그녀는 앞으로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아픈 상처를 뒤로한 채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며 귀향 중이던 메리였으나 그녀가 프랑스 궁정에서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동안 그녀가 이미 명목상의 왕이었던 본국 스코틀랜드는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불행히도 내전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 유럽을 강타한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유럽 전역에 다양한 개신교 교파들이 생겨나던 상황에서 앞서 이루어진 잉글랜드의 위로부터의 종교개혁과 달리 스코틀랜드의 경우 유럽 대륙의 개혁신학을 전파한 존 녹스의 영향으로 녹스를 후원하는 개신교 귀족과 사제들이 점차 늘어났기에 골수 카톨릭이었던 섭정 마리를 비롯한 기존 카톨릭 세력들이 이들에 대한 박해에 나서면서 두 세력의 갈등으로 인해 스코틀랜드는 사실상 내전 상태와 다름없는 시국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 존 녹스를 위시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세력들은 아무래도 카톨릭 세력에 비해 열세였던 만큼 카톨릭과 단절하고 영국 국교회를 채택한 잉글랜드의 도움을 요청했고, 잉글랜드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는 합법적인 권력에 반기를 드는 그들이 못마땅했음에도 아버지 헨리 8세처럼 스코틀랜드 통합에 대한 야욕이 있던 만큼 처음에는 비밀리에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자금과 무기를 지원하며 내전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고, 이처럼 스코틀랜드 내전에 잉글랜드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자 메리의 외가인 프랑스 역시 개입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었으나 잉글랜드 해군이 프랑스 함대를 격파하며 일찍이 승기를 잡았고, 때마침 스코틀랜드의 섭정 마리가 병사하면서 결국 강화를 선택한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왕 메리가 귀국하여 스코틀랜드를 통치하고 양국의 병력은 본국에서 전부 철수할 것을 약속한 에든버러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때 메리가 스코틀랜드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메리는 말만 스코틀랜드의 여왕일 뿐 어릴 적부터 줄곧 프랑스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프랑스어와 라틴어는 구사하였으나 정작 스코트어는 거의 하지 못하는 사실상 프랑스인이었으며, 풍요롭고 우아한 고급 문화가 발달한 프랑스 왕궁에서 자랐던 탓에 척박하고 음침한 날씨에다 문화적으로도 엄숙주의가 대세인 스코틀랜드의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그녀의 힘이 되어줄 수 있었던 생모이자 섭정 마리드 기지가 죽은 상태에서 내전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개신교 국가가 되어버린 스코틀랜드의 카톨릭 군주를 즉위한 상황이었던 데다 당시 실세였던 메리의 이복 오빠 모레이 백작을 비롯한 귀족들 역시 대부분이 개신교 신자였던 만큼 외톨이 신세로 전락한 메리는 정치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그녀를 자신의 위협으로 여긴 타국의 한 여인은 메리의 왕으로서의 향후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대체 이 여인은 누구이며 그녀는 메리의 삶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일까요? 깊은 상처를 나는 채 12년 만에 돌아온 고국으로부터 덩달아 불청객 취급을 받게 된 불행한 여왕 메리 스튜어트, 그리고 그런 그녀 앞에 나타난 한 의문의 여인, 새로운 위기에 봉착한 그녀의 향후 삶은 앞으로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한편 메리가 스코틀랜드로 돌아오기 2년 전, 잉글랜드에서는 사망한 선왕 메리 1세의 뒤를 이어 헨리 8세의 마지막 남은 후손이었던 그녀의 이복 여동생이 뒤를 이어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녀가 바로 사형당한 엠블린이 낳은 헨리 8세의 사생아로 태어나 끝내 잉글랜드의 왕위를 거머쥐게 되는 44년간 혼란의 시대 속에서 수많은 치적을 남기며 당시 유럽의 후진국이었던 잉글랜드를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드는 데 이바지한 영국을 넘어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이 엘리자베스와 메리는 그녀들을 둘러싼 복잡한 사정들로 인해 이후 평생을 서로 열등감과 우월감이 교차되는 복잡한 감정과 깊은 갈등 속에 보내게 됩니다. 먼저 그녀들을 둘러싼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헨리 8세의 아버지이자 엘리자베스의 할아버지인 튜더 왕조의 시조 헨리 7세의 적장녀 마거릿 튜더의 손녀였던 메리는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잉글랜드의 왕위 계승권자였기에 공주의 지위와 왕위 계승권을 박탈당한 바 있는 사생아 출신으로서 끝없이 정통성 논란에 시달리던 엘리자베스에게 있어 그녀의 왕권에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잉글랜드는 그녀의 아버지 헨리 8세가 어머니 엠블린과의 결혼을 위해 일으킨 독자적인 종교개혁을 통해 일찍이 영국 국교회로 독립했으나 이후 그녀의 이복 언니 메리 1세가 즉위하면서 다시 카톨릭 국가로 돌아선 바 있기에 프랑스와 스페인 등의 카톨릭 국가를 비롯하여 잔존하던 잉글랜드 내 카톨릭 세력들은 사생아 출신의 엘리자베스를 인정하지 않고 메리 스튜어트야말로 진정한 왕위 계승권자라 주장하며 그녀에게 지지를 보냈기에 이미 아버지 헨리 8세가 에드워드 6세와의 약혼을 깨버린 메리의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을 박탈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권을 끝없이 위협하는 메리의 존재를 엘리자베스로서는 내내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메리는 엘리자베스에 대해 과연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메리는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이후 엘리자베스와 수차례 긍정적인 내용의 서신을 주고받으며 비교적 그녀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것은 사실상 헨리 8세로부터 박탈당한 잉글랜드의 왕위 계승권을 다시 인정받기 위함일 뿐, 프랑스 궁정에서 자란 탓에 반 잉글랜드 반 개신교 성향이 강했던 데다 그녀 역시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스스로 자신이 적법한 잉글랜드의 여왕이라 주장했기에 불시에 더욱 불을 지피려 하는 그녀의 태도로 인해 양국의 관계는 더욱 험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스코틀랜드의 적법한 왕으로서 돌아왔으나 남편을 잃은 과부 신세였던 메리는 후사 문제로 인해 귀족들로부터 결혼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잉글랜드에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자베스는 오랜 고민 끝에 특별한 정치적 묘수를 품고 메리에게 한 남자를 그녀의 남편감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이며 엘리자베스는 과연 어떤 꿍꿍이를 품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아직 한낱 전조를 알린 것에 불과한 메리 스튜어트의 파란만장한 생애는 앞으로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엘리자베스가 메리에게 추천한 남자는 바로 레스터 백작 로버트 더들리로서, 그는 일찍이 처형당한 비운의 여왕 제인 그레이의 남편 길포드 더들리의 형이었으며 엘리자베스가 가장 아끼고 사랑한 그녀의 평생 친우이자 연인이었는데요.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연인 더들리를 메리의 남편으로 만들어 간접적으로 스코틀랜드를 통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으나, 더들리는 이미 반역자의 후손으로 알려진 데다 왕가와 혈연 관계도 없는 평범한 귀족에 불과했기에 메리는 물론이고 스코틀랜드의 귀족들까지도 이 제안을 일종의 모욕으로 받아들인 만큼 엘리자베스의 야심찬 제안은 결국 성사되지 못했고, 메리는 이미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요. 메리가 관심을 둔 풍채 좋은 이 남자의 이름은 헨리 스튜어트로서, 그는 메리와 마찬가지로 헨리 7세의 증손자이자 같은 할머니를 둔 사촌관계였으며 무엇보다 엘리자베스 이후 잉글랜드의 가장 유력한 왕위계승자로 꼽힌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왕위계승권을 갖고 있는 두 남녀의 결혼이 성사될 경우 즉위직후 내내 정통성 논란에 시달리던 엘리자베스에게는 그녀의 정치적 입지를 위협할 우려가 있었고, 당시 스코틀랜드의 실세였던 메리의 이복 오빠 모레이 백작 역시 종교개혁 지지자로서 개신교 신자인 외고 강족을 메리의 남편으로 들이기를 원했기에 이 결혼을 강하게 반대했으나, 메리와 헨리의 결혼은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사되고 말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모레이 백작은 다른 개신교 귀족들과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나 메리는 직접 군대를 소집해 이들을 가볍게 진압했고, 실세였던 그를 내쫓음으로써 오히려 스코틀랜드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메리를 근심하게 만든 사람은 정작 그녀의 새로운 남편 헨리였습니다. 둘은 결혼 직후 머지않아 메리의 임신이라는 경사를 맞았음에도 연하의 젊은 남편 헨리는 주정뱅이에다 메리의 사랑과 권력 속에 나날이 오만해져갔고, 여왕의 부군이라는 미명하에 스코틀랜드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했는데요. 메리는 이처럼 일탈을 거듭하는 남편에게 점차 실증을 느끼며 자신의 이탈리아인 시종이자 음악가 리치오를 가까이 했고, 이를 질투한 남편 헨리가 결정적으로 메리에게 스코틀랜드의 왕자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면서 둘의 관계는 급속도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이제껏 카톨릭 여왕 메리를 경계하던 스코틀랜드 내 개신교 귀족들은 여왕이 부군과 멀어진 현 상황을 자신들의 입지를 다질 중요한 기회라 생각했고, 질투심과 복수심에 불타있는 헨리를 찾아가 그와 비밀 회동을 갖게 되는데요. 왕으로서의 권력 장악과 재혼을 통해 암울했던 실연의 인생 속 봄날을 꿈꾸었던 메리. 하지만 온갖 문제를 일으키며 적으로 돌변해버린 그녀의 남편 헨리. 도대체 그는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메리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헨리는 귀족들과의 회동 끝에 결국 메리의 시종 리치오를 죽이기로 결심했고, 메리의 침실에 들이닥친 그들은 메리의 면전에서 리치오를 무려 56차례나 찔러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질투의 대상이었던 리치오가 죽고 나자 마음이 다시 약해져 버린 헨리는 자신은 살해 음모와 관련이 없는 것 마냥 시치미를 떼며 불안에 떨고 있던 메리에게 손을 내밀게 되는데요. 충격 속 사건의 앞뒤 정황을 떠나 당장 남편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메리는 헨리를 설득해 함께 도망쳤고, 이후 그들에게 손을 내민 보스웰 백작 제임스 헵번의 도움으로 병력을 모아 다시 둘은 왕궁으로 귀환하였으며, 음모에 가담했던 귀족들은 전부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음모의 주모자 헨리가 갑자기 편을 바꾼 것에 귀족들은 분노하며 그에 대한 앙금을 품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그를 이용한 것일 뿐 그가 귀족들과 결탁하여 리치오를 죽였음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을 배신한 남편 헨리에게 깊은 앙심을 품게 된 메리는 그를 멀리한 채 오히려 그녀를 도운 보스웰 백작을 가까이 하며 예전 리치오처럼 거의 애인으로 삼다시피 했고, 단번에 그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편에 대한 징후를 희석시키려는 듯 그와 나눈 과거의 사랑이 산물로써 임신 중이던 메리는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메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죽은 그녀의 아버지 제임스 5세의 이름을 딴 이 아이의 이름은 바로 제임스로서, 그는 훗날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두 나라의 역사에 중요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그의 어머니 메리와 엘리자베스 사후 세계 역사의 중심에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게 됩니다. 한편 잉글랜드에서 제임스 왕자의 탄생 소식을 들은 엘리자베스는 메리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는 한편 메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의 대모가 되어주게 됩니다. 한편 리치오 살해 및 반란 사건 이후 서로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메리와 헨리 사이에는 한동안 냉담한 기류가 흘렀으나, 아들 제임스의 탄생 이후 메리가 남편 헨리에게 다시 손을 내밀면서 둘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는 듯 보였는데요. 그러나 불과 며칠 뒤 헨리가 머물던 저택에서는 큰 폭발이 일어났고, 폭사당한 헨리는 처참한 시체로 발견되고 맙니다. 헨리의 이 끔찍한 죽음에 대한 배후는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정황상 헨리에게 앙금을 품었던 메리와 여왕의 새 남편이 되고 싶어한 보스웰 백작의 합작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었고, 이 소문이 스코틀랜드 내부는 물론 국외로까지 돌게 되자 자연히 메리는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잃게 되는데요.
아끼던 신하의 처참한 죽음을 경험한 뒤 곧이어 아들의 탄생이라는 기쁨을 누렸으나 이번에는 충격적인 사고로 한때 사랑했던 남편을 잃은 메리. 정말 그녀는 남편의 죽음에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베일에 쌓여있는 보스웰 백작은 과연 어떤 인물이며 그는 정말로 특별한 야심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헨리의 사망 후 일정 기간 남편에 대한 애도 기간을 가진 메리는 아들 제임스가 자라고 있는 스털링궁에서 하루를 보낸 뒤 왕궁으로 복귀하려던 도중 그녀의 추종자 보스웰 백작으로부터 의문의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왕의 인기가 비록 곤두박질친 상태였으나 일국의 왕이 납치된다는 것은 당시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메리를 따르는 귀족들 사이에서는 그녀를 구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메리는 자신을 납치한 보스웰과 뜬금 결혼을 발표하며 이 의문의 사건을 더욱 미궁 속으로 빠뜨리고 맙니다. 여왕의 붉은 자리를 넘어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고 싶었던 보스웰은 미리 자신의 아내를 협박하여 강제 이혼한 뒤 여왕 메리를 납치해 그녀를 강간하여 결혼을 강요했고 추문을 방지하려 했던 메리는 보스웰의 요구대로 그와의 결혼을 단행할 수밖에 없던 것인데요. 하지만 일국의 왕이 남편이 살해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자신의 납치범이자 남편의 살해 용의자인 보스웰을 처단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와의 결혼을 발표해버리자 여론은 심하게 악화될 수밖에 없었고 헨리에 대한 암살 의혹과 부도덕한 결혼에 기존 메리의 종교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그녀에게 호의적이었던 카톨릭 계열의 신하들까지 등을 돌리는 등 여론이 점점 파국으로 치닫은 끝에 결국 귀족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말았고 외국으로 도망친 보스웰과 달리 포로로 잡히게 된 메리는 왕위를 아들 제임스에게 양위할 것을 강요받고 스코틀랜드의 왕위에 오른 지 25년, 고국에 돌아온 지 7년 만에 결국 폐위되고 맙니다. 그리하여 이제 막 돌을 지난 메리의 아들 제임스가 스코틀랜드의 새로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스코틀랜드 스튜어트 왕조의 9대왕 제임스 6세였으며 메리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듯 왕이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만큼 2년 전 메리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킨 바 있는 그녀의 이복 오빠 모레이 백작이 돌아와 섭정을 맡게 되었고 폐위당한 메리는 호수 속 로클레벤 성에 감금되었으며 그녀는 이 당시 보스웰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 믿던 신하로부터 납치와 강간을 당하고 협박에 의해 세 번째 결혼을 감행했다가 끝내 민심을 잃고 폐위당한 불행한 여왕 메리 스튜어트. 하지만 그녀의 비극적 생애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녀의 생애는 어떻게 여기서 더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일까요? 감금될 당시 메리는 보스웰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으나 치욕스런 감금 생활로 인한 충격의 여파로 결국 유산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은 메리는 건강을 회복한 뒤 측근들의 도움으로 성을 탈출하여 아직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도움을 받아 왕위를 되찾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섭정 모레이 백작이 이를 눈치채고 급습하면서 메리의 병력들은 인력에 무너져 버렸고 겨우 살아남은 메리는 잉글랜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한편 스코틀랜드의 전 여왕 메리가 망명을 해오자 잉글랜드의 여왕 엘리자베스는 메리의 처우를 놓고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자신의 직계 자손이 없는 만큼 잉글랜드의 제1왕위 계승권자로서 국내 잔존한 카톨릭 세력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메리의 망명은 엘리자베스의 입장에서 여러모로 위협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끝내 메리의 망명을 받아주었으니 그 이유는 여왕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척의 일을 나몰라라 하는 것을 가혹한 일이라 보았고 왕권 신수설을 신봉하는 절대 왕정기의 왕으로서 메리가 폐위당한 사건을 신하에 불과한 반역자들이 신이 내린 왕을 내쫓은 불경한 사항이라 보았으며 만약 메리가 타국으로 향할 경우 해당 카톨릭 국가들이 그녀의 보기를 명분으로 잉글랜드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망명 당시 메리는 빈털털이었으나 엘리자베스는 그녀를 매의 눈으로 주시하는 한편 거처와 생활비를 마련해 주었고 비슷한 이유로 잉글랜드에 망명해 있던 스코틀랜드 카톨릭 세력과 잉글랜드 카톨릭 세력의 지지와 도움을 받으면서 암울했던 그녀의 형편도 점차 나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메리의 인생에 있어 평화와 안정은 역시 너무도 어색한 단어였던 걸까요? 메리가 망명한 지 겨우 1년여 만인 1569년 엘리자베스의 걱정이 틈을 주지 않고 곧바로 현실이 되어버렸으니 잉글랜드 내 카톨릭 세력들이 잉글랜드의 노포 공작과 메리를 결혼시킨 뒤 엘리자베스를 몰아내고 둘을 잉글랜드의 군주로 추대하려는 음모를 꾸미다가 그만 발각되었던 것인데요. 사건이 드러나자 엘리자베스는 노포 공작을 비롯한 연루자들을 곧바로 체포하여 처형했고 마지막 남은 모반의 주체인 메리의 처우를 두고 자신의 호의를 배신한 그녀의 행동에 큰 배신감을 느끼며 다시 한번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감금 상태에서 탈출하여 왕권 회복을 노리다가 실패 후 결국 잉글랜드에 망명하였으나 이번에는 잉글랜드의 왕위와 관련된 거대한 모반에 연루되어버린 풍운의 여인 메리 스튜어트. 그녀는 정말 엘리자베스의 은혜를 배신한 모반의 주체였던 것일까요? 그리고 점차 끝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녀의 생애 속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남아있을까요?
은혜를 베풀었던 상대로부터 개인적인 배신감을 느낀 것은 물론 메리의 존재 자체가 잉글랜드 내 카톨릭 세력의 구심점임을 재확인한 엘리자베스는 메리를 처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힘을 얻는 와중에 자신의 왕권과 국교회에 절대적 위협이 되는 그녀의 처우를 두고 또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으나 섣불리 메리를 죽였다가 주변 카톨릭 국가들을 자극할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일단은 그녀를 처형시키지 않고 외딴성에 유폐시킨 뒤 관리인을 붙여 감시하게 했습니다. 메리가 스스로 모반의 주체였는지 아니면 단지 모반을 꾀한 세력들이 그녀를 명분으로 삼은 것에 불과한지는 지금까지도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그녀의 존재 자체가 엘리자베스와 국교회의 거대한 위협인 것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에 이후로 확실한 명분만 주어진다면 결국 메리는 제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그녀에게서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메리는 그렇게 그녀가 감금된 셰필드 성에서 무려 18년 동안을 유폐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무엇보다 메리를 경계한 잉글랜드의 대신들이 엘리자베스의 의심을 수시로 부추겼기에 세월이 지날수록 메리에 대한 감시는 점점 더 심해졌으며 대우는 점점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그녀에게 자유는 없었으나 잉글랜드 왕실에서 정기적으로 연금이 나와준 만큼 메리는 많은 하인들을 거느릴 수 있었고 감시하에 산책과 사냥 등 제한된 야외 활동도 종종 허용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유를 얻으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메리는 외부와 비밀리에 서신왕래를 계속했으며 어쩔 수 없이 헤어져 버린 자신처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그녀의 아들 제임스에 대한 그리움을 아는 채 프랑스에서 보낸 행복한 유년기를 떠올리며 무엇보다 그녀의 3번의 결혼 중 어쩌면 그녀가 진정으로 사랑했을 유일한 남편 프랑스와 2세를 회상하는 것으로 이 힘든 시절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8년의 긴 세월이 지났고 44살이 된 메리는 비만과 탈모, 류마티즘 등 각종 질병을 앓는 채 고되고 고되었던 그녀의 비극적 생애의 진정한 종지부를 찍을 거센 운명의 소용돌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톨릭 세력이 주도한 모반에 휘말리며 여왕으로서 여태껏 살아온 만큼의 긴 세월을 유폐와 감금 상태에서 보내며 영원한 불행 속에 갇히게 된 메리. 긴 침묵을 끝내며 다시 그녀에게 찾아온 운명의 소용돌이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만을 남겨둔 메리의 짧고도 길었던 비극적 생애는 과연 어떻게 끝을 맺게 될까요? 1586년 8월 메리가 감금되어 있던 셰필드 성에 잠입한 수상한 청년이 성을 지키던 수비대에게 붙잡혔고 그의 품속에 있던 편지 한 통이 발견되었으니 그 편지에는 바로 메리 스튜어트가 직접 작성한 모반을 담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편지가 엘리자베스 혹은 그녀의 신복들이 주도한 함정인지 아니면 메리가 진정으로 모반을 꾀한 것인지 정확한 진실은 지금도 알 수 없으나 일단 명백한 증거가 나온 만큼 메리는 곧바로 체포되었고 당연히 그녀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청원이 빗발쳤는데요.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진 엘리자베스는 들끓는 여론 속 그녀의 죽음이 자신의 왕권 안정을 위해 불가피함을 깨닫고 결국 메리를 재판에 회부했으며 변호인도 허락되지 않은 재판에서 메리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으나 결국 유죄 판결과 더불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당시 메리를 지지하던 프랑스와 스페인 등의 카톨릭 국가들과 더불어 스코틀랜드의 국왕 제임스 6세 역시 엘리자베스에게 사형만은 면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약 반년 후인 1587년 2월 드디어 다가온 운명의 날 카톨릭에서 순교를 상징하는 색인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채로 처형장에 올라선 메리는 카톨릭식 기도를 한 뒤 자신이 순교자임을 나타내며 귀족들과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국 처형당했습니다. 메리의 사망 후 1년 뒤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가 카톨릭 군주였던 메리의 처형을 침략의 명분으로 삼아 무적 함대를 앞세워 잉글랜드를 침공함으로써 근세 유럽의 세력 판도를 뒤바꿀 거대한 전투가 벌어졌으니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칼레 해전이며 이 전투에서 무적 함대를 괴멸시킨 잉글랜드는 이후 대서양의 제해권을 거머쥐며 향후 세계 최강의 대국으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후 15년이 지난 1603년 이러한 위대한 업적을 일궈낸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사망하면서 잉글랜드 내 투도왕과의 혈통은 단절되었고 남겨진 투대 왕조의 유일한 후손이자 스코틀랜드의 왕으로 있던 장성한 메리의 아들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니 그가 바로 향후 100여 년간 잉글랜드를 지배할 잉글랜드 스튜어트 왕조의 시조 제임스 1세였으며 이후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동일인을 왕으로 모시는 최초의 동군연합을 이룸으로써 오늘날 두 나라가 통합된 형태인 그레이트 브리튼 연합왕국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으며 제임스 1세는 즉위 직후 한 살 때 이별한 자신의 모친 메리의 시신을 발굴하여 엘리자베스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던 웨스터민스터 대성당에 다시 매장함으로써 생전 긴 세월을 두고 대립했던 메리와 엘리자베스 두 여왕은 사후 한 공간에 나란히 누워 함께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됩니다. 한 명의 여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벅찼던 찬란하고도 비참했던 비운의 여왕이 살다간 불꽃 같은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는 그녀의 아들 제임스 1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567년 남편에 대한 살해 의혹에 시달리던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스튜어트가 폐위되면서 이제가 도를 지난 왕세자 제임스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한낱 개인의 파란만장한 삶을 영위한 것에 불과했던 어머니와 달리 일국의 왕으로서 세계 역사에 거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제임스 6세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아직 고작 1살에 불과한 어린 아이였던 만큼 어린 제임스를 대신해 삼촌 모레이 백잭을 비롯하여 4명의 귀족들이 잇따라 스코틀랜드에 섭정을 지냈으며, 어린 제임스는 가톨릭을 고수했던 모친을 폐위시킨 세력에 맡겨진 만큼 독실한 개신교 신앙의 토대 위에서 양육되었고, 이러한 배경은 훗날 그의 전 생애와 그가 왕으로서 이루게 될 수많은 업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너무도 이른 나이에 양 부모와 모두 비극적으로 이별하고 위태로운 권력 속에 놓인 비운의 어린 왕이었으나, 그래도 스코틀랜드의 통치 세력은 제임스에게 왕으로서 그의 지위에 걸맞는 훌륭한 교육과 문화적 혜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었기에 다행히도 제임스는 경건한 신앙과 폭넓은 지성을 갖춘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가 성장하는 동안 실질적인 통치권을 둘러싸고 귀족들 간의 권력 다툼이 섭정 기간 내내 극도로 심화되었기에 잉글랜드에서 그의 어머니 메리가 모반 혐의로 처형당한 1587년 22살이 된 제임스는 이제야 비로소 왕으로서 확실한 통치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진정한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한 제임스는 곧이어 덴마크의 왕 프레드릭 2세의 딸 앤과 결혼하였으며, 잉글랜드의 왕위와 관련된 머지않은 미래를 내다본 그는 그의 대모이자 육촌 이모인 잉글랜드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와의 매끄러운 관계 유지를 위해 그의 어머니 메리가 모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당시에도 형식적인 사형 면제만을 요청하는 등 작은 기억조차 남아있지 않은 생모의 죽음을 방조할지언정 엘리자베스의 심기만은 건드리지 않기 위해, 그리고 방해자가 없는 자신의 안정적인 잉글랜드의 왕위 계승권 확보를 위해 조심스럽고 약삭빠른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의 이러한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서 제임스 6세가 스코틀랜드의 실질적인 왕위에 오른 지 15년 만인 1603년 40여 년간 잉글랜드를 통치하며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엘리자베스 1세가 향년 69세의 나이로 사망하면서 그녀의 직계 자손이 없었던 만큼 마지막 남은 투대 왕가의 유일한 후손이자 북에와 목의 양쪽으로 모두 잉글랜드의 왕위 계승권을 갖고 있던 단리경 헨리 스튜어트와 메리 스튜어트 사이의 유일한 자녀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새로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잉글랜드 스튜어트 왕조의 시조 제임스 1세였으며 장미전쟁의 결과로 탄생하여 118년간 잉글랜드를 지배하며 영국 역사상 최초이자 최후의 그리고 최강의 절대 왕권을 누렸던 튜더 왕조는 이렇게 막을 내렸고, 스코틀랜드의 왕이 동시에 잉글랜드의 왕으로 즉위함에 따라 동일인을 왕으로 모시는 브리튼섬 최초의 동군연합이 탄생한 것은 물론, 잉글랜드는 물론 기존 잉글랜드가 정복한 웨일즈와 아일랜드까지 얻으며 현대 영국의 영토보다 훨씬 방대한 영토를 다스리게 되었으니, 이렇게 새로운 왕 제임스 1세의 즉위와 함께 이제부터 영국 스튜어트 왕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임스 1세가 스코틀랜드의 왕에서 잉글랜드의 통합군주로 즉위할 당시 두 나라의 정치적 환경은 많이 달랐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귀족들의 의사를 타진하고 이들 세력을 조정하는 일이 왕의 급선무였던 스코틀랜드와 달리, 잉글랜드의 경우 당시 지주 출신의 젠트리 세력을 기반으로 의회의 입지가 체계적으로 다져지던 때였던 만큼 의회와의 정치적 의견 조율이 국왕의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이었는데요. 그러나 왕권 신수설을 바탕으로 왕권을 신권 위에 절대적으로 군림한다는 생각을 신앙처럼 고수하던 제임스 1세는 이처럼 잉글랜드의 의회 전통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통치 신념을 드러내며 정치권의 긴장을 가중시키는 등 스코틀랜드와 다른 잉글랜드의 정치 풍토에 능숙하게 대처하지 못했으며, 사실 이러한 정치적 문제만큼이나 그는 즉위 직후 큰 어려움에 휘말렸으니 그것은 바로 종교 문제였습니다. 제임스 1세의 즉위 당시 잉글랜드는 국교회의 지위가 여전히 확고하지 못한 상태였고, 잔존한 카톨릭의 열혈 신봉자들은 국교회를 위협하는 여전히 만만치 않은 집단이었던 데다 청교도를 비롯한 비국교파 개신교도들 역시 끝없이 국교회의 개혁을 주장하는 등 종교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때 이루어진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의 전통에서 성장한 제임스 1세의 왕위 계승은 그가 적어도 반카톨릭이라는 입장에서 국교회와의 큰 마찰이 없으리라 예상된 만큼, 의회나 국교회는 물론 장로교와 같은 칼뱅파 개신교인 청교도의 입장에서 역시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결과로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만큼 다행스러운 일이었는데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제임스 1세와 대립한 종교 갈등은 카톨릭이 아닌 오히려 청교도 쪽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제임스 1세는 교리상으로는 청교도를 지지했음에도 막상 잉글랜드의 왕이 되자 국교회법상 주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막강한 왕의 권한을 의식한 듯 카톨릭과 청교도를 동시에 견제하며 오직 잉글랜드 국교회만을 강요하는 등 의외의 입장을 취했고, 교황 없는 카톨릭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국교회를 벗어나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의 개혁교회처럼 변할 것을 기대했던 청교도들은 이러한 제임스 1세의 뜻밖의 태도에 크게 실망하며 그의 즉위 후 고작 한 달 만인 1603년 4월 무려 1000명의 청교도 목사들이 서명하여 부패한 국교회의 전폭적인 개혁을 요구한 천인 청원을 왕에게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갓 즉위한 외국 출신의 왕은
왕으로서 이미 국내 상당한 세력을 구축한 국교회를 개혁한다는 것 자체에 큰 부담을 느꼈던 데다 국가 권력의 탄압과 폭군에 대한 저항적 입장을 취하던 청교도와 왕권 신수설의 신봉자로서 전혀 다른 입장을 취했으며 칼뱅주의의 본산인 제네바가 공화국이었던 만큼 그곳에 뿌리를 둔 청교도들을 왕권에 대적하는 세력으로 보았기에 결국 개혁을 요청한 청교도들과 국왕의 소통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고 이후 제임스 1세는 도리어 비국교파 성직자의 권한을 축소하는 등 국교회 이외의 종교나 종파가 설 자리를 없게 만들어버리며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여긴 이들에게 대대적 강경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한편 이미 예상되었던 상황임에도 청교도와 더불어 큰 피해를 입은 잉글랜드 내 카톨릭 세력들은 엄습해오는 불안한 미래의 위협을 느끼며 끝내 제임스 1세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요. 즉위하자마자 곧바로 정치적 종교적 갈등을 야기하며 암살 위협에 처하게 된 제임스 1세. 그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로버트 캐츠비를 비롯한 카톨릭 귀족들은 제임스 1세를 죽이고 그의 딸 엘리자베스 공주를 왕으로 안치기로 한 뒤 상원의회 지하에 대량의 흑색 화객을 매설하여 폭파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참여자 중 한 명이 변심하여 익명의 편지를 제보함으로써 실행 직전 모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 관련자들이 줄줄이 투옥되거나 처형당했으니 이것이 바로 화약 음모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음모의 가담자 중 한 명이자 가장 먼저 현장에서 체포되며 잔인하게 공개 처형을 당했던 가이 포커스의 경우 카톨릭 절대주의와 정부의 압제를 지지하며 왕을 암살하려다 실패한 한낱 극우파 테러리스트에 불과했던 그가 역사적으로 잉글랜드에 원한이 있던 스코틀랜드, 미국, 프랑스인들에게는 자유와 혁명을 상징하는 인물로 와전되었다는 것이며 반대로 잉글랜드인들의 경우 화약 음모 사건과 가이 포커스의 처형을 매년 가이 포커스 데이로 기념하며 해당 일에는 불꽃놀이를 즐김과 동시에 왕을 죽이려 한 반역자 가이 포커스의 인형을 조롱하고 불태우는 의식을 지금까지도 시행하고 있으며 영어에서 그 녀석 또는 그 사람을 뜻하는 가이의 유래 역시 바로 이 가이 포커스의 이름에서 비롯된다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남기게 됩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생명에 큰 위협을 느낀 제임스 1세는 의사당의 경비 강화를 명함으로써 이후 국왕이 의회에 참석할 때에는 사전에 근위대를 파견해 의사당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게 했으며 이것이 현대까지 이어져 지금도 영국의 의회 개회식 때에는 왕의 참석에 앞서 왕실 근위대가 의사당 지하실을 수색하는 하나의 의존 행사로 남아있게 됩니다. 다시 사건의 발생 직후 시점으로 돌아와 왕으로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했음에도 선대 메리 여왕 시대의 종파 간의 갈등으로 인한 참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원했던 제임스 1세는 음모에 직접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과 국교회의 입지 확대만을 꾀한 채 오히려 관용을 베풀며 이것을 빌미삼아 카톨릭에 대한 박해를 가하지 않았고 이 사건의 여파로 엘리자베스 시절부터 국교회의 가장 큰 적수였던 카톨릭 세력은 사실상 힘을 잃게 되었으며 더불어 왕이 살해당할 뻔한 이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아주 잠시나마 잉글랜드는 국왕과 의회 나아가 국교회와 국민 모두가 의기투합하는 훈훈한 분위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한편 이 사건을 통해 잉글랜드에서 카톨릭이 아예 완전히 뿌리 뽑혀지기를 기대했던 청교도들은 의도적으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를 거부하는 제임스 1세의 태도에 크게 실망하며 그에 대해 점차 반항적으로 변해갔고 이것은 15년 후 그들에 의해 이루어질 거대한 세계사적 사건을 예고하게 되는데요. 제임스 1세와 청교도의 대립, 그 끝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약 음모 사건 이후 2년 뒤인 1607년 115년 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었으며 18년 전 서당 때도 한 차례 식민지 건설이 시도된 바 있던 아메리카 대륙에 제임스 1세는 본격적인 식민지화를 목적으로 런던에 이를 위한 회사를 특허하였고 회사가 보낸 식민지 주민들이 현재 미국 버지니아 지방에 영국인 정착지를 설립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영국이 아메리카 대륙에 건설한 최초의 영국 개척지이자 그들의 왕 제임스 1세 이름을 따서 지어진 제임스타운이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11개 나라에는 물론 미국에만 무려 19개가 존재하는 동명의 도시 제임스타운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됩니다. 또한 이 제임스타운의 건설자이자 미국의 북동부 지방을 이르는 뉴 잉글랜드의 명명자 존 스미스가 이곳에 있으며 잠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지는 원주민 여인이 바로 그 유명한 포카혼타스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먼 훗날 동명의 애니메이션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한편 잉글랜드에서는 국교회를 강요하는 국왕 제임스 1세에 대한 청교도들의 불신이 커져가는 와중에 제임스 1세 역시 교황의 추종자 카톨릭과 광신적 청교도들은 양극단의 멍청이들이라며 배격하면서 이들의 갈등은 점차 커져만 갔는데요. 훗날 카톨릭과 개신교를 지지하는 국가들 사이에 일어난 독일의 30년 전쟁이 터졌을 때도 전쟁의 시발점이자 그의 사위인 프리드리 5세가 패망의 위기에 처하며 그에게 원조를 요청하였음에도 당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던 스페인을 의식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고 마치 여기에 한술
찰스를 더뜨드 찰스 왕세자를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의 공주와 결혼시키면서 그에 대한 청교도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었고, 제임스 1세 역시 강경 대응하며 끝내 청교도식 예배를 금지하는 탄압을 하기에 이르렀으니 결국 1620년 왕의 이러한 종교 박해를 참지 못하고 메이플라워 함선에 올라탄 분리파 청교도 100여 명이 영국을 떠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 현재 미국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달하였으니 이들이 바로 필그림 파더스이며, 이들이 개척한 플리머스 식민지가 앞서 개척된 버지니아 식민지와 더불어 훗날 13개 식민지로 발전하여 결국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 8년간의 전쟁 끝에 자유를 쟁취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이자 훗날 초강대국이 되어 세계 역사의 최종 승자로 우뚝 서게 되는 아메리카 합중국, 즉 미국이었으며, 이처럼 현 미국의 모태가 된 제임스타운을 건설케 하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미국의 정신적 뿌리가 된 청교도들을 떠나게 한 제임스 1세는 사이반 타이반으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탄생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다시 왕과 청교도가 한창 대립하던 시점으로 돌아와 가톨릭과 청교도로부터 끝없이 불만을 사고 정치적으로 위협까지 받는 상황에서 제임스 1세는 상황을 타개할 방책으로서 무엇보다 외부 세력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적 종교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국교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이 개혁의 방향이 곧 지금 현대 성공회의 모습, 즉 신학적으로는 개신교의 것을 따르되 가톨릭과 같은 교회 조직은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임스 1세는 이러한 개혁의 일환 중 하나로 가톨릭과 청교도, 국교회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훗날 전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한 국가적 사업을 꾀하게 되는데요. 영국의 왕이자 국교회의 수호자로서 가톨릭 청교도와 끝없이 갈등을 빚어온 제임스 1세, 그가 상황을 타개하고자 내놓은 최선의 방책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17세기 초, 당시 영국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칼뱅의 제네바 성경은 각주나 난내주가 지나치게 많아 보편적으로 읽히기에 어려웠던 데다 국왕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해석이 들어있어 당시 왕권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기에 제임스 1세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비국교도들의 불만을 타개할 목적으로 국교회만이 아닌 가톨릭 청교도를 모두 참여시켜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성경의 번역을 지시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무려 7년 동안 47명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당시 존재하던 성경 사본들과 번역본들을 수집하여 비교 및 수정하고 번역하는 작업이 진행되어 결국 새로운 성서 번역본의 초판이 완성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4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읽히고 사랑받고 있는 현대의 가장 보편적인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이었습니다. 애초에 국교회 자체가 신학적 개혁주의의 철저한 추구보다는 교황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한 것이 발단인 만큼 가톨릭과 청교도 등 다른 종파들의 성격이 적당히 섞여 있었던 데다 번역 작업에 역시 이들 모두가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었기에 특정 교파에게만 사용되지 않고 모든 종파들로부터 이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킹 제임스 성경은 영국 역사에 두 가지 큰 의미를 지니게 되니, 하나는 종교의 왕권 간섭을 멀리하기 마련인 전제군주제 국가에서 교회가 아닌 왕의 명령으로 찍어낸 성경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제임스 1세 개인의 종교적 소신 및 소양을 넘어 국교의 특성상 국왕의 명목상의 수장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 하나는 인쇄기로 대량 생산하여 온 국민에게 보급된 영어 성경이라는 점에서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을 잇는다는 것인데, 이는 당시 영국의 뛰어난 활자 기술, 즉 18세기에 이루어질 산업혁명보다 한 세기 반을 앞선 17세기 초반에 이미 영국이 뛰어난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신앙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영국의 우수성을 온 유럽에 드러내게 됩니다. 이 외에도 흥미로운 것은 이 오래된 역본이 문학적 측면에서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름다운 문체와 살아있는 구어적 표현, 수많은 인용문과 표현 구문이 담겨있는 킹 제임스 성경은 영어권에 가장 널리 퍼지고 오래된 역본인 만큼 여러 문학작품이나 성가,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등의 유명한 역사적 연설은 물론 현대 각종 의전 행사에서 역시 사용되고 있으며, 셰익스피어의 문학과 더불어 현대 영어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킹 제임스 성경은 제임스 6세의 고향인 스코틀랜드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당시 잉글랜드보다 인쇄술의 도입이 늦었던 스코틀랜드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성경이 아닌 잉글랜드에서 출간된 킹 제임스 성경을 구해다 읽는 수밖에 없었고, 이 점은 영어가 스코틀랜드에 대규모로 유입되는 토대가 되었으며, 이때를 기점으로 스코틀랜드화된 영어 방언, 즉 스코틀랜드 영어가 형성되면서 스코틀랜드의 토착 언어들은 소수 언어가 되거나 소멸되어 버리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킹 제임스 성경은 국왕이 직접 지시하고 지원함으로써 제작이 원활하게 진행된 관계로 복음 역시 원활했으며, 왕이 전 국민에게 성서를 보급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중에서 제임스 1세의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 동시에 훗날 대영 제국이 전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두면서 그 경로를 통해 전 세계로 퍼졌기에 영국과 미국의 대표 성소를 정착하였으며 현재 전 세계 개신교 인구의 절반가량이 사용하고 있는 동시에 카톨릭과 더불어 기독교 사상 최고의 종파인 정교회에서도 쓰이고 있는 등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대한 종교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왕권 신수설을 주장한 제임스 1세는 자신을 법보다 높은 존재로 여겼으므로 세속 권력은 주님의 법 아래 있으며 합법성 안에서 제한됨을 주장한 젠트리 청교도와 끝없이 대립할 수밖에 없었고, 때문에 이들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와 심하게 대립하며 일방적으로 의회를 해산시키는 등 온갖 파란을 일으켰기에 그가 잉글랜드의 왕으로 재위한 22년 동안 의회는 단 4번밖에 열리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그의 아들 찰스 왕세자가 훗날 왕이 되어 맡게 될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성경 번역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낸 제임스 1세. 한편 그가 잉글랜드의 왕으로 재위한 20여 년은 국왕인 그를 중심으로 정계, 문학계, 탐험계 등 여러 분야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활약하던 시기였는데요. 그들은 제임스 1세와 관련하여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남겼을까요? 인도를 준다 해도 셰익스피어와는 바꾸지 않겠다. 이 명언 때문일까요? 영문학은 물론 세계 문학사상 최고의 극작가로 평가되는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흔히 엘리자베스 시대의 인물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나 그는 여왕의 사망 이후에도 제임스 1세 치하에서 극작가로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갔으며 제임스 1세 역시 그를 선악 못지않게 특별히 아끼며 셰익스피어의 글로브 극장을 왕실 극단으로 승격시켜주는 등 시종일관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러한 든든한 지원 속에 셰익스피어의 가장 유명한 4대 비극 중 햄릿을 제외한 맥베스, 오셀로, 리어 왕이 모두 제임스 치하에서 탄생하였으며, 특히 셰익스피어는 맥베스에서 당시 스튜어트 가문의 조상으로 여겨지던 벤쿠어를 선역으로 등장시키며 극중 마녀의 예언을 통해 그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넣는 등 자신의 열렬한 후원자 국왕 제임스 1세와 스튜어트 왕가를 향한 노골적인 아부와 사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명언의 주인공 데카르트와 함께 근세 철학의 개척자이자 영국의 전통적인 경험주의 철학의 창시자, 또한 17세기 과학혁명의 시조로 평가되는 프란시스 베이컨. 그의 경우 제임스 1세 치하에서 국세관을 거쳐 대법관을 지내는 등 서양 철학사를 통틀어 최고의 관직에 올라 국왕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승승장구했으나 뇌물수수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모든 명예와 지위를 빼앗기며 허망하게 추락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을 겪기도 했으며, 그는 훗날 제임스 1세의 사망 후 1년 뒤 그 유명한 프란시스 베이컨의 냉동닭이라는 일화를 남기며 자신의 연구 방법론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학문을 연구하던 끝에 실험 속 얻은 독감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또한 제임스 1세 치하에서 이루어진 미국 내 영국의 최초의 연구 개척지 제임스타운의 건설에 앞서 엘리자베스 치하 신대륙을 탐험하며 감자와 담배를 영국으로 도입하고 버지니아를 명명하는 등 앞서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 건설에 초석을 다진 항해가 월터 롤리 역시 제임스 1세가 즉위하던 해 국왕 폐위 음모와 관련된 정쟁에 휘말리며 런던탑에 갇혀 12년간 유폐 생활을 보내던 중 옥중에서 세계사를 저술하기도 했으며, 추록 후 65세의 나이로 다시 남미의 기아나로 모험을 떠났으나 모험 도중 부하의 실수로 스페인과 무력 충돌이 발생한 탓에 평화주의자였던 국왕 제임스 1세의 명령으로 당시 규정에 따라 끝내 웨스터민스터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칼레 해전에 참가한 바 있으며 서아프리카와 태평양을 탐험했던 한 영국인 항해사가 자신을 지원해준 네덜란드 상인들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조건 하에서 모세 끝에 일본으로 향했으니 그가 바로 최초로 일본에 도달한 영국인으로 불리는 윌리엄 애덤스였으며, 그는 일본에서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배 건조 기술을 비롯한 여러 지식을 살려 당시 일본의 실권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총애를 받아 방대한 영지와 일본식 이름인 미우라 안진을 하사받고 일본인과 결혼하여 서양인 사무라이가 되어 스페인, 네덜란드, 잉글랜드 등 외국과의 외교 및 교류의 중심적 인물로 쓰였으며, 그가 연 이러한 외교적 포문 위에서 이에야스의 아들이자 후임 쇼군인 도쿠가와 히데타다는 당시 잉글랜드의 국왕이었던 제임스 1세에게 2개의 일본식 갑옷을 선물하기도 했으며, 이 중 하나는 현재 런던탑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편 메이플라워호가 신대륙으로 출항하기 1년 전인 1619년 20여 년의 세월을 함께한 앤 왕비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왕으로서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느덧 50대 중반의 나이에 들어선 제임스 1세는 몸이 점차 쇠약해져가는 속에 그에게 남은 시간 역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거센 정치 풍랑 속 수많은 업적을 남겼으나 끝없는 정치적 종교적 갈등 속 점차 삶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풍운의 왕 제임스 1세. 그러나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마지막 순간만을 남겨둔 그의 생애 속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남아있을까요?
잉글랜드의 왕으로 즉위할 당시 본래 스코틀랜드 출신의 왕으로서 지지 기반이 미약했던 제임스 1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가신 집단을 키우고 그에 의존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기에 즉위 초반에는 이미 선왕 때부터 뛰어난 인재였던 로버트 세실의 도움을 얻어 원만하게 국정을 이끌어 나갔으나 세실이 죽은 후에는 로버트 칼을 비롯한 젊은 귀족들이 제임스 1세의 총애를 받으며 궁정의 요직을 차지하였고, 그 중에서도 제임스 1세의 절대적 신임을 받은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제임스 치아는 물론 그 다음 때에서도 맹위를 떨치며 영국 역사상 대표적인 간신의 반열에 오르는 인물이자 뒤마의 소설 삼총사의 버킹엄 공작으로 유명한 조지 빌리어스였습니다. 22살의 어린 나이로 제임스 1세에게 발탁되어 그의 총애 속에 벼락 출세한 빌리어스는 이후 권력을 독식하며 온갖 전횡을 일삼았고, 미남이었던 그를 국왕은 유난히도 총애하고 아꼈기에 이를 두고 후대 학계에서는 제임스 1세에 대해 동성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제임스 1세의 말기 시점으로 돌아와 앤 왕비의 사망 이후 급격히 노쇠해진 제임스 1세가 판단력마저 흐려지면서 실세였던 조지 빌리어스가 왕을 따돌린 채 찰스 왕세자와 손을 잡고 정사의 대부분을 처리했고, 그렇게 마지막 18개월 동안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제임스 1세는 그가 평소 좋아하던 시골 저택인 하트퍼드셔의 시어볼즈에서 빌리어스로부터 암살당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사한 것인지 합리적인 의혹만을 남긴 채 향년 5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임스 1세가 사망하자 오랜 기간 왕위를 기다렸던 그의 아들 찰스 왕세자가 뒤를 이어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근세 영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그의 할머니와 아버지 못지않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는 찰스 1세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선왕 엘리자베스 1세의 후광에 가려져 국교회를 강요한 혼군 정도로 인식되던 제임스 1세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현대적 관점에서 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먼저 잉글랜드만을 다스렸던 엘리자베스와 달리 스코틀랜드의 군주까지 겸했으므로 그의 통치 난이도가 훨씬 높았음에도 두 통합왕국을 적어도 본인의 치세에서는 큰 혼란 없이 유지했다는 점, 그리고 정보강 윌리엄 이후 전통적으로 왕권이 강했던 잉글랜드와 달리 미약한 왕권과 강력한 신권의 대립으로 혼란이 끊이지 않았던 스코틀랜드에 실로 오랜만에 평화를 가져다준 왕이라는 점, 또한 바실리콘 도론, 흡연 반론, 킹 제임스 성경 등 본인이 직접 쓰거나 저술을 지시한 저작들을 통해 알 수 있듯 그는 중세와 근세의 군주들 중에서도 굉장히 고등교육을 받았고 행정실무에 빠삭했으며 지적으로 역시 충만한 문필가 왕이었다는 점에서 제임스 1세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역사적으로 몇 가지 최초의 업적들을 이루어낸 왕이기도 했는데요. 그는 먼저 왕실이 후원하는 경마대회를 열고자 런던 북쪽에 경마장을 짓게 했으니 이것이 바로 최초의 경마장 뉴마켓이었으며, 그는 또한 흡연 반론을 펴내며 담배를 가리켜 폐에 위험한 천한 관습이자 추잡한 유행이라고 평한 세계 최초의 금연운동가이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법안을 만드는 등 세계 최초로 금연정책을 시행하기도 했고, 마지막 그로 인해 최초로 이루어진 것은 바로 현재 영국의 국기에 관한 것인데, 1603년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 6세가 동시에 잉글랜드의 왕으로 즉위함에 따라 최초의 동군연합을 이룬 두 나라의 왕 제임스 1세는 1606년 왕령을 발표하여 동군연합을 상징하는 새로운 국기를 제정토록 하면서 잉글랜드의 국기와 스코틀랜드의 국기가 겹쳐진 초기의 모습이 최초로 만들어졌고, 이후 시간이 흘러 1707년과 1800년의 합병령을 거쳐 기존 그레이트 브리튼의 아일랜드가 합병된 그레이트 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이 탄생하면서 기존 그레이트 브리튼계 역시 아일랜드기가 더해진 현재 영국의 국기가 완성되었으며, 깔끔한 배색과 잘 잡힌 균형미는 물론 대영 제국의 상징으로서 그들의 영토였던 수많은 국가들이 현재까지 사용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국기가 된 이 연합왕국의 상징은 이후 유니언 잭으로 불리게 됩니다. 비운의 여왕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로 태어나 곧바로 양 부모와 모두 이별한 채 치열한 권력 다툼 속에서 성장하여 끝내 어머니를 죽인 나라의 왕위를 거머쥐며 끝없는 정치적 종교적 갈등 속 수많은 업적을 남긴 잉글랜드 스튜어트 왕조의 시조 제임스 1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게 되며, 이제 이야기는 그의 아들 찰스 1세에게로 넘어갑니다.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르기 3년 전인 1600년 스코틀랜드 동부에 위치한 던퍼물린 궁전에서 국왕 제임스 6세와 앤 왕비 사이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찰스 스튜어트. 훗날 유럽은 물론 세계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을 맞게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병약했던 찰스는 그의 아버지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왕 제임스 1세로 즉위할 당시 여행에 따르는 위험 부담 때문에 홀로 고향에 남아 건강을 추스린 뒤 뒤늦게서야 겨우 잉글랜드로 넘어올 수 있었는데요. 섬세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지녔음에도 느리고 투박한 어투에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찰스는 자라면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제임스 1세와 앤 왕비 사이에 태어난 3남 4녀의 자식 중 유년기를 무사히 넘긴 이들은 찰스를 비롯해 오직 형 헨리와 누이 엘리자베스 뿐이었기에 어리고 약했던 찰스는 형과 누이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였으며 독실한 개신교인이었던 아버지 제임스 1세가 강조한 엄격한 신앙교육 덕에 세 남매는 깊은 신앙 속에 성장하게 됩니다. 살아남은 찰스의 하나뿐인 형제이자 장남으로서 일찍이 왕세자가 된 헨리는 외모나 재능, 성품면에서 일찍이 두각을 드러냈고 왕세자의 지위에 걸맞게 훌륭히 성장했기에 동생 찰스 역시 그런 형을 잘 따랐으나 헨리가 18세의 나이로 티푸스에 걸려 급사해버리면서 당시 12살에 불과했던 찰스가 큰 상실감 속에 왕세자의 지위를 물려받게 되는데요. 본래가 차남인데다 작은 키와 허약한 건강,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누구도 왕의 제목으로 여기지 않았던 데다 타고나길 대국의 통치자보다는 신학 연구자나 섬세한 예술가가 어울렸을 그였기에 왕세자의 자리는 일찍이 그에게 큰 부담으로 지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찰스가 왕세자가 되고 1년 후인 1613년 찰스에게 남은 하나뿐인 형제이자 1605년 화약 음모 사건에 연루된 바 있는 누이 엘리자베스 공주가 팔츠 선제후이자 훗날 독일의 30년 전쟁의 시발점이 되는 프리드리 5세와 결혼하였고 둘 사이에 태어난 13명의 자식 중 조피 공녀의 아들 즉 엘리자베스의 외손자가 바로 훗날 대각 끊긴 스튜어트 왕조를 종식시키고 잉글랜드의 하노버 왕조를 개창하게 되는 조지 1세였으며 약 100년 후 이루어질 그때를 기점으로 찰스의 누이 엘리자베스는 현재 영국 왕실의 혈통인 윈저가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한편 사랑하는 형과 사별하고 하나 남은 누이마저 외지로 떠나보낸 찰스는 그들이 내어준 왕세자의 길을 홀로 묵묵히 걸어갔고 그렇게 긴 시간이 흘러 어느덧 20살을 한참 넘기며 성년이 된 찰스는 아버지 제임스 1세가 한참 노쇠해진 상태에서 오래전부터 국왕의 신임 속에 정계의 실세로 자리잡은 버킹엄 공작 조지 빌리어즈와 차기 왕으로서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그렇게 처음 손을 잡은 뒤 곧이어 서로가 서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된 그들은 부왕의 마지막 몇 년 동안 노쇠하고 국정에 시들해진 왕을 제쳐둔 채 정사의 대부분을 처리했고 결국 1625년 22년간 잉글랜드를 통치한 제임스 1세가 사망하면서 왕세자 찰스가 뒤를 이어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의회와의 기나긴 다툼 속에 사상 초유의 전대미문의 사건 청교도 혁명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잉글랜드 스튜어트 왕조의 2대왕 찰스 1세였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던 허약한 차남에서 갑작스런 형의 죽음과 함께 왕세자의 자리에 올라 버킹엄 공작과의 완벽한 호흡 속에 끝내 제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찰스 1세. 그는 과연 왕으로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무엇보다 일찍이 권력의 실세로서 전횡을 일삼아온 빌리어즈와의 동행은 과연 이대로 계속되는 것일까요? 찰스 1세가 잉글랜드의 왕이 된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2년 전 버킹엄 공작 빌리어즈의 주도하에 당시 스페인과의 관계 정비를 위한 왕녀와의 혼인을 추진했으나 실패했고 이번에도 역시 빌리어즈의 주선하에 무려 9살이나 어린 프랑스의 공주와 성혼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바로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창시자 앙리 4세와 희대의 악녀 마리 드 메디치의 막내딸이자 프랑스의 왕 루이 13세의 여동생으로서 무려 2명의 왕을 자식으로 낳게 되는 앙리에타 마리였습니다. 국교의 방식인 영국의 대관식을 거부할 정도로 프랑스의 공주답게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마리 왕비의 등장은 향후 때마다 찰스 1세를 위기로 몰아넣게 되는 그의 친카톨릭적 태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편 당시 잉글랜드는 이미 선왕 때부터 정권의 최고 실세였던 빌리어즈가 주도한 무리한 외교 정책과 거듭되는 실정으로 인해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각국이 개신교와 카톨릭 진영으로 나뉘어 싸운 30년 전쟁에서 잉글랜드는 개신교 편에서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해당 전쟁이 초기에는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시작했음에도 어느덧 막대한 전비만 잡아먹는 실패한 전쟁으로 전락한 데다 평소 왕이 카톨릭 신자와 결혼함으로써
카톨릭을 편애하며 청교도를 적대시한다 여겨온 의회는 이것을 기회 삼아 여러 문제 제기를 했으나 부친 제임스 1세보다 더욱 강하게 왕권 신수설을 신봉하며 왕의 통치권은 신이 부여한 불가침의 절대 권리라 확신한 찰스 1세는 왕권을 견제하는 의회의 존재 자체를 원칙상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한 동시에 개혁적이고 논쟁적인 청교도들이 포진한 하원을 왕권에 도전하고 트집이나 일삼는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 여긴 만큼 이들을 가볍게 무시한 채 빌리어즈를 더욱 두텁게 신임하며 이 무리한 전쟁을 지속시켜 나갔는데요. 그러나 빌리어즈는 이러한 왕의 두터운 신임을 마치 헌신짝처럼 버리듯 스페인과의 전쟁 이외에도 프랑스의 개신교도 반란을 지원했다가 대패한 것을 포함 수없이 무리한 해외 원정을 시도했다가 줄줄이 실패하는 등 끝없는 실정을 범하며 세간의 우려와 분노를 샀고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던 의회가 재차 문제 제기를 하며 빌리어즈의 탄핵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찰스 1세는 마치 국가의 안위보다 그의 신복 빌리어즈의 안위를 더 생각하는 듯 그를 보호하고자 의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심지어 의회를 해산시켜버렸으며 급기야 자신의 행정조처에 저항하는 인사들을 투옥시키는 등 온갖 무리수를 두었으니 국왕의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은 의회에 더욱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런던 시내 곳곳에 왕과 빌리어즈를 규탄하는 벽보가 나붙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찰스 1세는 아니 국왕과 빌리어즈 조합은 국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 의문스러운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강제적인 기부금과 과중한 과세, 강제 공채를 감행함으로써 의회는 물론 민심까지 들끓게 하였고 이후 1628년 그간 찬찬히 기회를 엿보던 하원은 국왕이 재정 확충을 위한 특별세 부과를 위해 의회를 소집하자 이것을 곧 왕의 폭정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라 여기며 특별 대책을 논의 끝에 결국 마련하게 되는데요. 왕위 등극과 결혼이라는 겹경사를 맞았으나 단 한 명의 신하에 대한 맹목적인 신임 속 온갖 무리수를 두며 위기를 자초한 찰스 1세. 그의 이러한 패정을 막고자 의회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또한 2대에 걸쳐 왕을 등에 업고 전횡을 일삼아온 버킹엄 공작 조지 빌리어즈는 과연 어떤 최후를 맞게 될까요? 선왕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 모두의 궁중의사였던 윌리엄 하비가 혈액순환의 원리를 발견 및 발표함으로써 17세기 과학혁명의 시작을 알린 해인 1628년 찰스 1세는 재정 확충을 위한 특별세 부과를 위해 의회를 소집했고 이것이 곧 국왕의 폭정을 바로잡을 기회라 여긴 의회는 선왕 때 대법원장을 지냈고 세계 최초로 법치주의와 법의 지배를 주장하며 한 차례 왕에게 정면으로 맞선 바 있는 에드워드 코크를 중심으로 의회의 동의 없이 어떠한 과세나 공채도 강제될 수 없고 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 구금될 수 없다는 내용 등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장을 위하여 왕에게 요구하는 5가지 사항을 청원의 형태로 정리하여 내놓았으니 이것이 바로 400년 전의 마그나 칼타와 60년대 이루어질 권리장전과 더불어 영국 헌법의 성경이라 불릴 정도로 영국은 물론 세계 헌법사에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동시에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인 권리청원이었습니다. 의회는 이 권리청원을 국왕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별세를 허가할 수 없다며 맞섰고 결국 찰스 1세는 내심 솟아오르는 분노를 뒤로한 채 바닥난 재정을 지원받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청원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2개월 뒤 그에게 있어 연속적으로 불행한 일이 발생하였으니 오랜 기간 국왕을 등에 업고 온갖 전횡을 일삼아온 조지 빌리어즈가 그에게 불만을 품은 한 장교에게 피살되고 만 것인데요. 당연 찰스 1세는 그의 오랜 신복을 잃은 것에 무척 상심했으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의회는 물론 이 소식을 들은 런던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춤을 추며 기뻐했다고 하니 그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그간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었습니다. 한편 평소 적대시하던 의회로부터 왕으로서의 존엄성이 한 차례 타격을 입은 데다 자신의 중요한 통치 파트너마저 잃어버린 찰스 1세는 이듬해 3월 뒤늦게 의회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면서 보복성 휴회를 명령하여 해산시켜버린 뒤 이후 긴 시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의회를 열지 않고 유력한 신하들과의 소통마저 단절한 채 오직 그 홀로 영국을 통치했으니 그 기간이 무려 11년이었습니다. 그간 찰스 1세는 국왕과 의회의 약속이었던 권리청원을 저버린 채 각종 명목으로 특별세를 거두며 의회의 지원 없이 겨우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게 되는데요. 그는 선박세 등 기존 조세법을 새롭게 적용시켜 세수입을 늘려나갔고 이로 인해 지방 젠트리 계층에 극심한 반발이 일기도 했으나 그의 새로운
이런 과세 방침은 부유층에 비해 정작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을 주지 않았고, 이 선박세를 통해 걷어들인 세원 일부가 해군력을 증가하는 데 투자되면서 실제 이 시기를 전후로 해상에서 영국의 위세가 강해짐에 따라 머지않아 다가올 그들의 비상에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목을 조이게 될 치명적인 문제는 이러한 불가피한 부분이 아닌 다른 엉뚱한 곳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궁정 내 저속한 분위기가 즉각 사라졌다고 할 정도로 독실한 국교의 신자였던 찰스 1세는 고상한 취향을 소유했으며 품위와 예의를 존중했던 만큼 국교회 안에서도 특히 카톨릭 전통에 가까운 고교회파, 즉 국교회를 인정하되 그 안에서 가톨릭의 전통을 일부 회복하려던 세력을 신임하였고, 그러다 보니 빌리어즈가 살해된 이후 궁정의 자문을 비롯한 종교 및 국정의 중책들이 캔터베리 대주교에 임명된 윌리엄 로드를 비롯해서 대부분 고교회파 인사들로 채워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고교회파의 보수적 전례를 고집하는 그들의 종교 방침은 하원의 다수를 차지한 젠트리는 물론 지방 서민층까지 파고든 청교도의 자율적이고 열정적인 신앙과도 어긋난 만큼 시작부터 크고 작은 마찰일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 대주교 로드가 국교의 세력권에 침투해오는 청교도들을 막고자 그들의 귀나 코를 자르는 악형을 남발하면서 내부적으로 엄청난 반발을, 아니 나아가 엄청난 원한을 사게 되었으며, 외부적으로는 가장 결정적으로 국교회의 기도서를, 그것도 카톨릭 전례에 가까워 잉글랜드 내에서조차 반발이 많았던 기도서를 장로교를 믿던 스코틀랜드 교회에 강제 보급하려 하면서 대대적인 저항을 받게 됩니다. 앞선 메리 스튜어트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 전통적으로 스코틀랜드는 절대 군주보다 귀족 가문과 토호 세력이 막강한 곳이었던 데다 장로교의 전통이 확고하게 뿌리내린 곳이었던 만큼 이 점을 잘 알았던 선왕 제임스 1세는 스코틀랜드의 정치적 종교적 정서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인데요. 그러나 찰스 1세의 경우 긴 세월을 스코틀랜드에서 보낸 아버지와 달리 아주 어릴 적 잉글랜드로 넘어온 만큼 이러한 스코틀랜드의 특성을 체감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오로지 자신의 신앙심에만 사로잡혀 버리면서 이 점을 간과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스코틀랜드에서는 자국 내 국교회 기도서 보급안에 대하여 교회 연합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저항이 일어났으며, 저항은 반란으로, 그리고 반란은 결국 잉글랜드의 동부 경계선을 밀고 내려오는 전쟁의 양상으로 확대되었고, 예상치 못한 그들의 반란에 놀란 찰스 1세는 독자적으로 스코틀랜드에 진군했으나 군비 부족으로 패배하면서 의회의 협조를 통한 충분한 군비 마련 없이 스코틀랜드와의 전쟁 수행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무려 11년간 닫혀있던 의회를 다시 열게 됩니다. 단기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의회의 권리청원을 승인하였음에도 직후 그들과의 약속을 저버림으로써 너무도 긴 시간 동안 신뢰를 잃어버린 찰스 1세. 그러나 결국 그 자신의 필요로 의회는 다시 소집되고 말았으니 무려 11년치의 분노와 불만이 쌓여있는 의회는 국왕의 요청에 과연 어떤 태도로 나오게 될까요? 1640년 4월 찰스 1세는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한 특별 세금 징수를 위해 의회를 소집했으나 정작 의회는 국왕이 요구한 전쟁 예산안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오히려 그가 징수해오던 다른 특별세를 심의하기 시작했고, 이에 국왕이 노하면서 또다시 마찰이 일어남에 따라 개회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의회는 다시 해산되고 맙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군이 잉글랜드에 침입하여 북부 두 개 주를 점령해버리자 더 이상 자존심만 내세울 수 없던 찰스 1세는 그해 11월 다시 의회를 소집했고, 이렇게 다시 소집된 의회에서 지난 10년간 짓눌려 있던 그들의 울분과 불만이 본물처럼 터져나옴에 따라 국왕의 잘못된 행정조처와 측근 인사들의 그릇된 행태에 대한 비난과 함께 수많은 시정 요구가 쏟아졌고, 스코틀랜드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였던 찰스 1세는 예전과 다른 타협적인 태도로 의회의 요구들을 수용하게 되는데요. 먼저 의회는 왕권의 상징인 특별재판소를 폐지한 뒤 왕의 최측근들로서 그간 무리한 정책들을 감행한 대주교 윌리엄 로드를 탄핵, 아일랜드 총독 출신의 고문관 토마스 웬트워스를 반역죄로 처형시켜버렸으며, 무엇보다 지난 권리청원 직후의 전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가 최소 3년에 한 번씩은 열려야 한다는 규칙을 제정하게 되었으니, 그렇게 이례적으로 향후 12년간 지속된 해당 의회를 장기의회, 반대로 앞서 3주 만에 해산된 의회는 단기의회라 불리게 됩니다.
한편 잉글랜드의 해외 식민지이나 민족과 언어가 다를 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카톨릭 신앙이 확고하게 뿌리박혀 있던 아일랜드에서는 잉글랜드의 무력 정벌과 그간 자행한 억압적 식민 정책, 무엇보다 스코틀랜드와 마찬가지로 국교회를 강요당함으로써 뼛속까지 반영 감정이 쌓여있던 데다 자신들의 총독을 지냈던 웬트워스가 처형되자 잉글랜드의 개신교도들이 카톨릭 교도들을 학살하려 한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에 군사력이 집중된 틈을 타 대규모 민중 반란이 일어남에 따라 당시 아일랜드 북동부에 이주해 있던 국교도 수천 명이 집단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소식이 더욱 부풀려 전해진 본토에서는 나라 전체가 분노와 공포에 휩싸였고 밤마다 국왕과 고교회파 주교들을 규탄하는 거리 시위까지 열림에 따라 카톨릭을 감싸주면 곧바로 반역자 취급을 당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진 것은 물론 카톨릭 신자인 마리 왕비까지 탄핵 위기에 처하면서 찰스 1세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한 의회는 그 결정타로서 국왕의 허락 없이 독자적으로 아일랜드의 반란을 진압할 것을 결의한 뒤 국왕의 지난 실정을 200개 조항에 걸쳐 낱낱이 나열하며 삼가 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대항의문을 근소한 표 차이로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러자 격분한 찰스 1세는 결의문 통과를 주도한 5 의원을 체포하고자 몸속 근위대를 이끌고 의사당에 난입했으나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의회가 경비병들을 동원해 이를 저지함에 따라 국왕의 요구는 면전에서 모조리 묵살되어 버렸고, 이를 왕권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자 중대한 반역이라 여긴 찰스 1세는 국왕 위에 군림하려는 의회와 나라의 진정한 주인 자리를 두고 결전을 벌이기로 결심하게 되는데요. 대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와의 타협을 결심했으나 자신의 신복들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을 내주고 끝내 왕의 절대적 권위마저 도전받게 된 찰스 1세.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국면을 맞게 된 국왕과 의회의 정면 대결. 이후 9년간 잉글랜드 전역을 파국으로 몰고 갈 이 숙명적인 전쟁은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의회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것은 물론 런던의 민심이 의회에게 기울어져 있음을 느낀 찰스 1세는 의회를 국가의 적으로 선포하며 런던을 떠나 북부 노팅엄에 자리를 잡은 뒤 의회와의 전쟁 준비에 돌입했고, 의회 역시 지방의 민병대를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둔다는 법안 결의와 함께 국왕과의 결전 준비에 들어감으로써 앞선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반란을 넘어 동군연합과 식민지배로 얽힌 3개국 중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잉글랜드 내에서 숙명적인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9년간 3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수많은 비극을 만들어낸 것은 물론 청교도의 주도로 끝내 군주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탄생시킴으로써 훗날 청교도 혁명으로도 불리게 되는 잉글랜드 내전이었습니다. 내전의 주체인 양측이 각자 자리를 잡은 형세를 보면 국왕을 지지하는 왕당파는 주로 웨일즈와 북부 및 서부 잉글랜드에 분포하게 되었고, 의회파는 좀 더 부유한 남부와 동부 지역에서 강세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두 진영의 병력 규모는 거의 비슷했으나 찰스 1세의 경우 군비 마련을 위해서는 지지 세력들의 너그러운 인심에 의존해야 했던 반면, 의회파의 경우 재정 지원의 주요 원천인 런던과 대다수의 항구 및 해군을 장악하고 있었던 만큼 재력 면에서 왕당파를 압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시작부터 이 전쟁의 최종 결과를 예측하게 했는데요. 그러나 예상외로 내전 초기의 흐름은 왕당파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헐과 포우익에서의 충돌을 거쳐 두 세력의 대대적인 첫 전투는 잉글랜드 남동부에 위치한 옥스퍼드셔주의 엣지힐에서 벌어졌는데, 당시 의회파의 군대가 대부분 토호들이 각 지방에서 긁어모은 오합지졸이었던 반면 귀족들이 대거 가세한 왕당파는 기병에서 우위를 점했던 데다 대륙에서 건너온 1000명의 기마대로 구성된 특별한 지원군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들을 이끈 지휘관은 바로 30년 전쟁에서의 패배 후 네덜란드에 망명해 있던 국왕의 누이 엘리자베스의 아들 루퍼트 왕자로서, 그는 삼촌 찰스 1세의 두터운 신임 속에 용맹성을 발휘함은 물론 뛰어난 전술을 선보임으로써 이후 왕당파의 지휘관이 되어 활약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왕당파는 루퍼트 왕자의 전술과 용맹성을 앞세워 에식스 백작이 이끄는 의회파를 패퇴시키면서 첫 대전을 승리로 장식했고, 곧이어 런던으로 진군했으나 런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민병대를 결성하여 의회파에 합류함에 따라 자신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적을 대면하게 된 찰스 1세는 런던 수복을 포기하고 근처 옥스퍼드로 물러남으로써 조기에 끝날 뻔한 잉글랜드 내전은 이렇게 다시 긴장되는 대치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옥스퍼드를 그들의 수도로 삼은 왕당파는 각지의 지원병력과 방어시설로 요새화시킴으로써 완전히 굳히기에 들어갔고, 그렇게 왕의 본군을 런던에서 지쳐
외척이라 할 수 있는 옥스퍼드에 두게 된 의회파의 사기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데다 왕당파가 지리한 정통성 논쟁으로 심리전을 펼친 탓에 정신적으로도 점차 옥죄어 들어갔는데요. 이 기세를 놓칠 수 없던 왕당파는 뉴캐슬 백작이 북방 지역의 의회군을 공격함으로써 요크셔 지역에서 물러난 토마스 페어팩스와 장기간 대치를 이룬 것은 물론 서남부에서는 친왕파 귀족 렐프 홉튼이 지역민들을 선동해 의회파를 공격하게 함으로써 코널 지역을 차지하였고, 여기에 루퍼트 왕자의 동생 모리츠 왕자까지 가세함으로써 서남부 거의 전체가 왕당파의 수중에 들게 되니 그렇게 런던을 직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의회파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요. 합법적인 왕으로서의 정통성과 조카 루퍼트 왕자의 활약에 힘입어 왕권에 도전한 의회파에 대한 진압을 목전에 두게 된 찰스 1세. 그러나 의회파는 아직 왕당파에 비해 재정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이점들을 활용하여 결국 그들을 구원해낼 위대한 전략가의 등장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요. 그는 과연 누구이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의회파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마지막 보루인 런던 사수를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동원하게 된 의회파는 맨체스터 백작으로 하여금 뉴캐슬 백작의 북부군을 영국시의 아버지라 불리는 위대한 시인이자 당시 하원 의원이었던 에드먼드 월러에게 모리츠 홉튼의 서남군을 맡게 했으며, 에식스 백작이 이끄는 의회파의 본군이 글로스터를 공격해온 국왕의 본군을 기병 운용이 어려운 거친 지형의 뉴베리 일대로 유인하여 격퇴시킴으로써 무조건 승리를 예단했던 왕당군은 정체되어 버리거나 한 걸음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왕당파 쪽으로 기울었던 전세는 구사일생으로 다시 균형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필 이러한 때 찰스 1세는 생애 최대의 정치적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으니 런던 정복을 눈앞에서 놓친 뒤 마음이 급해진 그가 이미 2년 전 걸기한 바다 건너 아일랜드 반군들과 협상하여 그들을 잉글랜드에 불러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교도, 즉 교황파로 인식되는 아일랜드인들이 본토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는 급속도로 잉글랜드인들을 단결시켰고, 여기에 같은 개신교 국가인 스코틀랜드까지 가세함으로써 왕당파와 아일랜드 반군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항해 잉글랜드 의회파와 스코틀랜드 간의 엄숙 동맹이 맺어짐에 따라 알렉산더 레슬리가 이끄는 정예 스코틀랜드군이 의회파의 편에서 내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었고, 스코틀랜드군이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면서 북방에 근거지를 둔 왕당군이 요크를 포위한 페어팩스의 의회군과의 대치와 더불어 이중전선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전쟁의 균형추는 다시 의회파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함락 위기에 처한 요크를 구원하려 한 찰스 1세는 조카 루퍼트를 북방으로 파견시켰고, 이를 의식한 의회군은 요크 포위 병력을 일부 빼낸 뒤 루퍼트의 군대를 인근의 마스터무어로 유인했으며, 그렇게 장거리 행군으로 지쳐있던 루퍼트군은 한 의회군 기병대의 기습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급격히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요. 이 기습을 감행한 기병대의 대장이 바로 향후 20여 년간 잉글랜드를 호령하며 영국 역사상 전례 없는 공화국을 세우게 되는 동시에 경건한 혁명가이자 잔혹한 독재자라는 상반된 평가 속에 여러모로 영국 역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올리버 크로멜이었습니다. 젠트리 출신의 독실한 청교도이자 40세까지 시골의 평범한 지주로 살던 중 장기 의회 당시 하원 의원으로 선출되며 정계에 뛰어든 크로멜은 내전이 시작되자 고향에서 60명의 기병대를 조직해 의회군에 가담했는데, 그는 자신의 병력을 특별히 선발하고 조련함으로써 철기대라 불리는 무서운 공격력을 갖춘 부대로 만들어냈고, 내전 초기 소소한 전과를 올린 뒤 결정적으로 이 마스턴 무어에서 대활약함으로써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대대적으로 알리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크로멜과 철기군의 활약 속에 단 500의 병력을 잃은 의회군에 비해 무려 4,000의 병력을 잃은 왕당군은 더 이상 북방에서 세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된 만큼 어쩔 수 없이 국왕이 있는 남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이 마스턴 무어에서의 패배로 이제껏 무패의 용장이었던 루퍼트의 위명이 땅에 떨어진 동시에 반대로 혜성처럼 등장한 크로멜의 명성이 드높아진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 역시 그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의회파는 크로멜에게 전체 기병대의 지휘를 맡기게 되었고, 그렇게 사실상 의회군 전체의 지휘자가 된 크로멜은 철기대를 육성한 방식을 그대로 전군에 적용하여 병력을 재편성, 그전까지 전례 없는 새로운 군대를 육성하게 되는데요. 그는 당시 전문 직업군인이 없던 영국에 귀족이라는 이유로 장교가 된 사람들을 전부 지휘 능력을 갖춘 인재들로 교체했고, 사병들에게 별도의 군복을 입히고 군가
군가를 부르게 하는 등 엄정한 군기를 갖추게 했으며 병사들로 하여금 늘 기도서와 찬송가를 가지고 다니게 한 것은 물론 틈만 나면 기도회를 갖게 하며 찰스 왕은 사탄이며 왕당파는 사탄의 부하라는 광신적 믿음을 주입시킴으로써 싸울 의욕이 없는 병사들에게 싸워야 할 확실한 명분을 심어주었고, 지금의 관점으로 반쯤 폭도와 다름없던 당시 병사들에게 약탈, 음주, 도박을 금지하는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제정, 그러나 최고의 장비와 봉급을 아낌없이 지급하며 병사들이 민가 약탈에 의존하지 않고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전까지 지역 유지들의 향토 방위군 수준에 불과했던 잉글랜드 군대를 처음으로 유럽 대륙의 사례를 본딴 정규군으로, 무엇보다 물적으로 우수하고 정신적으로 물불을 가리지 않는 무적의 군대로 진화시켰으니 이들은 이후 신모범군이라 불리게 됩니다. 런던 정복을 눈앞에 두고 민심을 위반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름으로 이중전선을 형성, 근거지인 북방 지역을 빼앗기고 전세의 주도권마저 넘겨주게 된 찰스 1세, 그리고 혜성처럼 등장하여 의회파를 구원하고 오합지졸이었던 의회군을 한순간에 무적의 군대로 진화시키며 왕당파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게 된 올리버 크로멜, 각기 다른 이유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된 양측은 이제 사활을 건 사실상 최후의 대결을 눈앞에 두게 되었으니 피로 얼룩진 이 전쟁의 최종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1645년 6월, 왕당군의 사령관이었던 루퍼트는 그들의 근거지였던 북방에 대한 재정복을 시도했고, 그렇게 루퍼트가 북방을 공격하는 사이 최고 지휘관 페어팩스와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파 신군은 오히려 왕을 뒤흔들기 위해 옥스퍼드 인근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으나, 정작 그들이 옥스퍼드를 완전히 포위하게 되었을 당시 찰스 1세는 이미 옥스퍼드를 빠져나와 루퍼트가 있는 북부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의회군이 옥스퍼드의 포위를 풀고 찰스 1세를 쫓아 북진, 루퍼트와 합류한 찰스 1세 역시 그들을 맞아 남쪽으로 군을 돌림에 따라 양군은 노스햄턴 근처 네이즈비에서 만나 최후의 대결을 벌이게 되었고, 페어팩스의 뛰어난 지휘력과 베일을 벗은 신모범군의 대활약 속에 의회군은 대승리를 거두었으며, 반대로 왕당군은 패배를 자인한 찰스 1세가 도주한 한편 1000명이 전사, 5000명이 포로로 잡히는 등 본군이 완전히 붕괴되는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더불어 결정적으로 전투 이후 네이즈비에서의 수색 도중 국왕이 내전에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나라인 덴마크, 처가인 프랑스까지 끌어들이려 한 정황이 담긴 기밀 문서가 발견 및 공개됨에 따라 의회판의 왕에 대해 유화적이던 세력들마저 왕가의 타협을 포기하고 완전한 승리를 천명하며 전쟁을 지속할 것을 주문하게 되니, 거듭된 승리로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의회군은 여기에 이념적 통일까지 이루어냄으로써 진정한 하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게 네이즈비에서의 승리 후 북방을 철저히 정리한 의회군은 이제 서부의 잔존에 있던 왕당파의 주요 병력 소탕을 목표로 삼았고, 도주한 찰스 1세와 루퍼트는 지역을 옮겨다니며 새로운 군대를 일으켜 그들에 맞서려 했으나 당연 시간을 주지 않는 의회군에게 차례로 격파당하며 왕당군은 사실상 괴멸되었고, 그렇게 홀로 남아 갈 곳을 잃은 찰스 1세는 의회군과 더불어 자신을 대적해온 공동의 적이자 최초 내전의 원인이 된 스코틀랜드에 그만 자진투항해버렸고, 곧이어 왕당파의 본거지였던 옥스퍼드마저 의회파에 항복해버리면서 소위 1차 영국 내전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신하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포로 신세로 전락하였으나 찰스 1세는 여전히 명목상 국가의 수장이었던 만큼 전쟁 당시 동맹관계였던 각 세력들이 이제 그를 두고 치열한 경쟁에 들어가려던 찰나 제일 먼저 왕의 신병을 확보한 스코틀랜드가 뜻밖에도 그의 존재를 거북스럽게 여기며 협상을 통해 40만 파운드를 건네받은 뒤 의회파에게 찰스 1세를 양도, 아니 팔아 넘기게 되는데요. 한편 당시 의회파 내에서는 내전을 통해 급부상한 크로멜을 비롯한 신군 지도부와 그들을 경계한 의회 사이에 심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결국 자신의 신병을 확보하는 편이 정치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찰스 1세는 이것을 이용하여 의회파를 사분오열시킬 수 있으리라 여기며 외부의 왕당파들과 은밀히 교류하는 한편 다른 각 정파의 인물들과 협상을 꾀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를 두고 세력 간 납치, 탈출, 감금 등 살벌한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는 와중에 최종적으로 화이트섬에 옮겨진 찰스 1세는 그곳의 지사였던 로버트 해몬드의 감시를 피해 자신의 보기를 도와주는 대신 장로교파를 승인해줄 것을 조건으로 마침내 스코틀랜드와 비밀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이듬해 2월 존 포이어 대령이 이끄는 남부 웨일스의 반란을 시작으로 켄트, 코넬, 링컨셔 등 각지의 잔존에 있던 왕당파들이 차례로 들고 일어난 것은 물론 적으로 돌변한 스코틀랜드가 대규모 봉기를 일으켜 이들을
이들을 후원함으로써 끝내 제2차 잉글랜드 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2차 내전의 경우 왕당군이 순전히 스코틀랜드의 병력에 의존한 데다 1차 내전만큼 왕당파에 대한 지지가 강하지 않았던 만큼 웨일즈의 세이트 페이건에서의 패배를 시작으로 메이드스톤, 펜브로크, 콜체스터 등 주요 전투에서 패전에 패전을 거듭하면서 끝내 프레스턴 전투에서 크로멜의 신군은 고작 100명의 사상자를 낸 반면 왕당군은 2000명이 전사하고 6000명이 포로로 잡히는 등 괴멸적 패배를 당함으로써 2차 내전 역시 의회파의 완전한 승리로 막을 내렸고, 그렇게 모든 희망을 잃은 찰스 1세는 또다시 의회파의 포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왕의 권위에 도전한 신하들을 상대로 장기간 2차례에 걸쳐 피해 전쟁을 벌이고 끝없는 희생자를 낸 것은 물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며 결국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의회파의 소나기에 들게 된 찰스 1세. 그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아니 그는 끝내 과연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루벤스 렘브란트와 더불어 바로크 시대 최고의 화가 중 한 명이자 찰스 1세의 초청으로 생애 후반부를 잉글랜드의 궁정화가로 지내며 영국 회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안토니 반 다이크가 사망한 지 7주년이 되던 해인 1648년 프레스턴에서의 대승 이후 잉글랜드 내 왕당파가 사실상 괴멸된 상태에서 의회파에게 남은 최우선 과제는 전쟁의 원흉이었던 국왕에 대한 전후 처리 문제였는데요. 긴 내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어느덧 의회파의 실세로 자리 잡은 크로멜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거듭 전쟁을 일으키며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킨 왕을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자칫 줄을 잘못 썼다가 반역자로 몰릴 상황을 경계한 의회는 국왕의 처형을 주장한 크로멜의 제안을 거부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크로멜은 마침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 전쟁 영웅들인 그의 병사들로 하여금 의회를 기습하여 국왕과의 협상을 주장한 장로파, 즉 온건파 의원 약 200명을 내쫓거나 감옥에 가두게 한 채 사실상 국왕을 능가하는 무소불위의 독재자가 되어 그와 더불어 국왕의 처형을 주장한 독립파, 즉 그를 지지하는 3분의 1 정도의 의원만을 남긴 채 의회를 운영하게 했으니 이것은 이후 잔부의회라 불리게 됩니다. 그렇게 크로멜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의회는 모든 방해꾼들이 없어진 만큼 국왕의 재판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 일주일간 왕에 대한 재판을 열게 되는데요. 그러나 말이 재판이지 이것은 사실상 자신을 처형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자신이 반역자들에게 희롱당하고 있다고 여긴 찰스 1세는 자신은 적법한 왕이며 의회에는 자신을 심판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아예 재판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크로멜의 말이 즉 판결문이었던 재판정은 일주일의 소요 끝에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국가를 위협하고 선량한 백성을 억압하고 살생한 대역죄를 들며 결국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의 처형 전날 절대 권력자 크로멜의 넓은 아량으로 막내 헨리 왕자와 둘째 엘리자베스 공주를 만난 국왕은 옆에서 지켜본 이들마저 눈시울이 붉어졌을 정도로 두 자녀와 부둥켜 안으며 눈물의 작별을 하는 뒤 그 다음날 그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들기 위해 모든 신민들이 모여있는 화이트홀 궁전의 연회장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국왕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의연함을 유지한 찰스 1세는 개인과 군주의 권리는 완전히 다른 것이며 의회가 국왕의 통치권을 넘볼 수 없음을 견지하는 자신의 최종 연설을 마친 뒤 끝까지 자신이 국민의 순교자임을 주장하며 그 누구도 그가 처형 수임을 믿지 못할 정도로 당당한 태도로 사형대에 엎드렸으며 무려 4번의 도끼질 끝에 겨우 숨이 끊어졌던 그의 할머니와 달리 다행스럽게도 단 한 번의 도끼질에 깨끗이 목이 잘려나감으로써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24년의 재위기간을 뒤로 한 채 치열했던 48년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의 현장이 당시 유럽 사회에서 한낱 변방으로 취급받던 잉글랜드였고 그의 할머니 메리 스튜어트나 예전 제인 그레이의 경우처럼 군주가 처형당하는 일이 당시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으나 적법하게 즉위한 국왕이 자국민의 손으로 처형된 일은 사상 최초로 일어난 사건이었기에 당시 프랑스를 비롯한 전 유럽의 왕실이 이 엄청난 사건에 전율했고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고향을 떠나 당시 파리에 거주하던 중 자국민에 의해 처형당한 왕의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져 있던 한 잉글랜드인 학자는 신하들이 합법적인 왕을 처형시키는 이러한 월권적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여기며 절대군주제를 옹호하고 뒷받침하는 이론을 담은 한 권의 책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는 이 책에서 최초로 자연 상태를 상정하며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있는 인간은 투쟁 상태를 극복하고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그들을 지켜줄 통치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양도했다는 최초의 사회계약론을 내세움으로
함으로써 찰스 1세를 비롯한 당대의 절대 군주들이 내세웠던 비논리적인 왕권 신수설을 배제한 채 오히려 사회적 계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양도받은 지도자의 권리를 양도한 신민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논리적 이론을 전개함으로써 군주의 침해받지 않을 합법적인 권리와 권력 행사를 옹호했으니 이 책이 바로 근대 정치 철학의 기념비적인 저서인 리바이어던. 이 책을 저술한 학자는 바로 사회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토마스 홉스였으며 조국에서 일어난 긴 내전과 그 결과로서 이루어진 왕의 처형으로부터 큰 자극을 받아 탄생한 그의 사회계약론은 훗날 로크, 루소에게 계승 및 발전되었고, 그들은 오히려 여기에 계약의 내용을 군주가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신민이 그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저항권의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이후 141년 뒤 프랑스에서 이루어질 또 한 명의 왕의 처형을 예고하게 되는 동시에 들불처럼 번지게 되는 민주주의 혁명의 동력원이 되어 그 결과로서 나타날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 형성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으며, 그렇게 찰스 1세의 비극을 지켜보며 군주의 절대적 통치권을 지키려 한 홉스의 뜻은 오히려 전혀 반대의 결과로 역사 속 작용하여 결국 오늘날 우리의 삶에까지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치열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 제임스 1세의 차남으로 태어나 갑작스레 사망한 형을 대신해 결국 제왕의 자리에 올라 근대로 나아가는 정치적 격동기를 살아가며 끝내 역사가 예정해놓은 최후를 맞이한 절대군주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게 되며, 이제 이야기는 그를 죽인 올리버 크로멜에게로 이어집니다. 1649년 2차 영국 내전의 종결과 함께 전쟁의 원흉이었던 국왕 찰스 1세는 국가에 대한 반역죄로 처형당했고, 새로운 절대 권력자 크로멜과 그를 따르는 독립파는 사상 초유의 군주제 폐지를 단행함과 동시에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세웠으니 이것이 바로 잉글랜드의 최초이자 마지막 공화국인 잉글랜드 연방이었습니다. 크로멜이 잉글랜드 연방을 세우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지난 10년의 내전 기간 동안 폭동을 일으켜 자국민들을 살해하고 신교도 교회를 불태우는 등 거의 독립국처럼 통제 불능 상태였던 아일랜드를 평정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정부가 아일랜드 토벌군을 파견하려 하자 긴 전쟁에 지쳐있던 병사들은 파병을 거부하며 폭동을 일으켰고, 당연 크로멜은 이들을 철저히 응징해버리면서 오히려 폭동을 막은 공로를 인정받아 자신의 전국 주도권을 공고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부 문제를 해결한 크로멜은 명장 페어팩스가 참전을 거부한 상태에서 직접 총사령관이 되어 아일랜드로 향했고, 그렇게 아일랜드에 도착한 크로멜의 군대는 반란군에 대한 살인, 방화, 약탈을 동반한 사정없는 초토화 작전을 벌이게 되었으니 이때 사망한 아일랜드인들이 20에서 30만으로 이는 당시 아일랜드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숫자였습니다. 특히 갓난아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2,000명의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드로이다 공성전은 훗날 미국 내 아일랜드 이민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역시 언급될 정도로 아직까지 매우 잘 알려져 있고, 그렇게 크로멜은 계획적으로 아일랜드 전역을 철저하게 불사지른 다음 아일랜드 주민들은 쓸모없는 늪지대인 서부 지역에 가두어버린 채 나머지 알토란 같은 토지들은 전부 다 자신을 따라온 부하들에게 분배했으니 극소수의 개신교 지배층이 처절하게 가난한 대다수의 카톨릭 소장농을 착취하는 아일랜드의 기형적인 사회 경제적 구조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렇듯 아일랜드에 대한 재정복 과정에서 크로멜이 자행한 충격적 행위들은 아일랜드인들의 기억에 뿌리 깊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남긴 것은 물론 이후 그를 아돌프 히틀러의 버금가는 악마적 인간으로 기억하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아일랜드의 반란이 진압되기 무섭게 내전의 또 다른 주체였던 스코틀랜드에서는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하나의 불씨가 또다시 매섭게 발화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스코틀랜드에서는 잉글랜드 의회파가 자신들의 왕이기도 한 동시에 자국으로부터 비롯된 스튜어트 왕가의 군주인 찰스 1세를 죽인 것을 과도한 처사이자 자국의 정통성에 대한 모욕행위로 여기는 등 반잉글랜드 정서가 거세게 나타났고, 찰스 1세의 죽음으로 동군연합 역시 끊어진 만큼 스코틀랜드 의회는 대륙의 망명에 있던 그의 아들 찰스 왕세자를 새로운 국왕 찰스 2세로 추대하게 되는데요. 이에 크로멜은 스코틀랜드가 자신의 영향력을 벗어나려 하는 것과 왕당파의 불온의 씨앗이 다시 피어오른 것에 큰 위협을 느끼면서 직접 총사령관이 되어 스코틀랜드 정벌을 단행하기로 결심했고, 이에 스코틀랜드가 정면으로 맞서면서 9년간의 긴 전쟁을 마무리할 3차 영국 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전쟁 초기 지난 거듭된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크로멜은 전면전을 회피하는 스코틀랜드군의 청야 전술과 예상치 못한 질병과 굶주림으로 많은 병사들을 잃은 채 다시 잉글랜드로 후퇴하는 등 고전을 겪기도 했으나 위기 속 이루어낸 던바 전투에서의 대승을 발판으로 1년 뒤 벌어진 우스터 전투에서 최대 3,000의 전사자와 1만의 포로를 발생시키는 등 대승을 거둠으로써 저항할 모든 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스코틀랜드는 끝내 크로멜에게 항복을 선언했고, 그렇게 9년간 3차례에 걸쳐 전 국토에 피바람을 일으킨 영국 내전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잠시나마 스코틀랜드의 왕위에 올랐던 찰스 2세는 가까스로 몸을 피해 다시 프랑스로 도주했고, 끝까지 크로멜에게 저항했던 인사들이 전부 전사 혹은 포로가 되어 반역죄로 처형됨에 따라 스튜어트 왕가의 충신 왕당파들은 영국 전역에서 완전히 일소되었으며, 3차례에 걸쳐 끝까지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끈 크로멜은 이제 그 어떤 왕이나 황제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명실상부 영국 전체의 지배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세움으로써 조국 잉글랜드를 장악한 것은 물론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까지 평정함으로써 드디어 기나긴 전쟁을 종결시키고 삼국의 새로운 지배자로 우뚝 선 크로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진 그에게 아직 어떠한 과제들이 더 남아있을까요? 왕정을 폐지하고 잉글랜드 연방을 세운 뒤 연이어 아일랜드의 반란을 평정한 크로멜은 재차 반기를 든 스코틀랜드까지 정벌함으로써 9년간의 영국 내전을 완전히 종결시키는데요. 외부의 적들을 평정한 크로멜에게 주어진 다음 과제는 내부의 지지를 공고히 하는 것이었던 만큼 그는 자신의 지지 기반인 상공업자 젠트리층의 권익을 위해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특히 80년 전쟁 이후 당시 신흥 강국으로 급부상한 네덜란드에 무역에서 크게 압도당하고 있던 잉글랜드는 그들의 식민지 무역의 이권을 지키고 급성장한 네덜란드의 해양 무역으로부터 영국의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크로멜의 주도하에 오직 잉글랜드 선박만이 그들의 식민지로 상품을 운송할 수 있고, 식민지로 향하는 모든 상품은 잉글랜드를 거치고 수입관세를 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한 법률을 의회에 통과시켰으니 이것이 바로 현대 보호무역주의의 기초가 된 것은 물론 향후 200년간 존속되는 항해조례, 즉 항해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누르고 해상무역을 독점하려는 잉글랜드와 이것에 분노한 네덜란드 사이에 당초 예상된 분쟁이 일어났고 곧이어 전쟁의 양상으로까지 확대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수많은 해상전술의 등장과 함께 대형 범선을 이용한 근대식 해전 개념을 구축함으로써 세계 해전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영국 네덜란드 전쟁의 시작인 제1차 영란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네덜란드 해군은 초반 승리를 거듭하며 기선을 제압했으나 로버트 블레이크의 활약 속 잉글랜드의 거센 반격이 시작되자 스웨베닝원 전투에서의 패배와 당시 총상을 입은 명제독 마르턴 트럼프의 죽음과 함께 결국 영국 해협에 대한 제해권을 잃게 되었고, 마침내 항해법에 대한 승인과 공해상에서의 영국의 우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웨스터민스터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이 짧은 전쟁은 마감되었으며, 이렇게 네덜란드 유일의 패권 체제에서 벗어난 잉글랜드는 해운업과 조선업을 크게 발전시킨 것은 물론 제해권과 식민지 개척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됨으로써 머지않은 그들의 찬란한 미래를 향한 더 넓은 의미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고, 반대로 이것은 자국 역사상 최강의 경제적 번영기를 누렸던 네덜란드가 수출에 큰 타격을 입고 곧이어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전조가 됩니다. 한편 크로멜은 이렇듯 항해법 제정과 그것으로부터 촉발된 전쟁을 수행하는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은 내부 안정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당시 전쟁에서의 거듭된 승리로 그와 군부의 입지가 매우 커졌지만 찬부 의회의 경우 끝없는 내부 다툼 속에 무능함을 드러내면서 이미 세간의 신뢰를 잃어버렸고, 이에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고 여긴 크로멜은 3년 전 그날처럼 또다시 군대를 투입하여 의회를 강제 해산시켜버렸으며, 이후 2개월의 공백 기간을 거쳐 자신의 수족과 같은 베어본스 의회를 새롭게 조직했으나 이 역시 통제가 잘 되지 않자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해산시키게 됩니다. 그해 12월, 오랜 고민 끝에 마침내 결심한 크로멜은 어지러운 국정을 안정시키고자 한편으로는 자신의 굳건한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대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그는 먼저 자신의 권력을 합법화하고자 그의 신복 존 램버트와 함께 전 유럽 최초로 총 42개 항으로 이루어진 헌법의 초안을 작성했으니 이것이 바로 영국 역사상 최초의 성문법이자 헌법이며 세계의 입헌주의 정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통치장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크로멜은 그가 스스로 작성한 통치장전에 따라 앞서 정발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를 강제 병합하고 국왕을 대체하는 국가원수의 자리인 호국경에 취임함으로써 4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의 조국에는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상 영국 역사상 유일한 대통령의 자리에 오름으로써 향후 그가 이끌어갈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새로운 전쟁을 수행하는 동시에 재차 의회를 해산시키며 끝내 전무후무한 호국경의 자리에 오른 올리버 크로멜. 전례 없는 새로운 시대를 연 그의 앞날에는 이제 과연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한 크로멜은 항해법을 제정함으로써 네덜란드와의 불가피한 충돌을 초래했고 의회의 소집과 해산을 수없이 반복한 끝에 끝내 왕에 버금가는 국가원수의 지위인 호국경에 취임하게 되는데요. 크로멜이 취임한 호국경의 지위는 오늘날의 대통령과 비슷한 위치로서 의회와 입법권을 국무회의와 행정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였으며 관리 임명권과 군사권 외교권을 가지는 최고 통치권자였습니다. 다만 호국경이 거부한 법안도 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법률로 성립될 수 있었고 주요 관료의 임명을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등 여러 견제 수단이 존재했는데요. 그러나 이미 크로멜은 보통 선거권과 의석의 재분배, 법률상의 평등을 요구한 수평파를 대대적으로 탄압하는 등 청교도 혁명의 진정한 마침표가 될 수 있었던 민주주의의 싹을 그 스스로 잘라버린 바 있기에 이것은 그저 그가 만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군사독재의 한 형태일 뿐이었는데요. 그렇게 호국경에 취임한 이후에도 무력을 앞세운 그의 의회 탄압은 계속되었으니 1654년 9월 제1차 호국경 의회를 소집하였으나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3개월 만에 다시 해산시킨 뒤 임기제를 없애고 아예 종신호국경이 되어버렸으며 이후 제2차 호국경 의회를 소집했으나 이번에도 마찰이 일자 1년 반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해산시키게 됩니다. 의회를 무시한 독재 정치를 명분으로 내전까지 일으켜 끝내 왕을 죽인 그가 왕보다 더 수차례 의회를 해산시키며 왕을 능가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철권 통치 속에서도 크로멜은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법률개혁과 교육진흥 등 적극적으로 사회개혁에 힘썼고 스페인으로부터 대서양의 중개지인 자메이카를 빼앗았으며 그 스스로는 독실한 청교도이면서도 시민들에게는 종교적 관용을 베푼 것은 물론 거듭된 전쟁으로 바닥난 국고를 충당코자 360년 전 에드워드 1세 때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영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수많은 유대인들이 대거 들어와 되찾은 조국의 번영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다시 영국에 정착하여 자손을 낳게 된 이들 유대인들은 이로부터 200년 뒤 영국 보수당의 아버지이자 대영 제국의 영광을 실현할 영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유대인 총리를 낳게 됩니다. 한편 크로멜은 이처럼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했으면서도 동시에 몇 가지 무리한 정책들을 시행함으로써 그를 향한 민심에 균열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 스스로 본인의 사생활부터가 철두철미한 독실한 청교도로서 인간은 욕망에 의해 타락할 수 있는 원초적 죄인임을 잊지 않고 언제나 스스로를 다스리는 극심한 도덕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엄격한 청교도 정신에 입각하여 강력한 금욕주의 정치를 펼쳤던 크로멜은 청교도적 도덕성, 즉 청교도의 입장에서 죄악시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금지하고 엄격한 도덕주의를 지키도록 하는 풍기단속법을 시행함으로써 여흥의 기본인 음주, 도박을 금지한 것은 물론 극장, 운동경기, 노래, 춤까지도 전부 금지시켰고 성서주의에 근거하여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12월 25일에 탄생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성탄절 역시 금지시켰으며 또한 이 금욕의 범위 안에 음식까지 포함이 되었기에 이 당시 요리는 하나의 즐거움이 아닌 고통과 절제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인간의 식욕을 7대 죄악 중 하나인 식탐으로 여김으로써 맛있는 요리를 좋아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나쁜 것으로 보게 되었기에 맛있는 요리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죄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말았는데요. 이후 왕정복구가 이루어진 후에도 계속된 사회 혼란 속에서 영국은 고작 수년 사이에 그동안 지켜오던 요리에 대한 관념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만큼 현재 유럽 최악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맛없는 영국 요리의
슬픈 역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조차 철저히 무시한 크로멜의 금욕주의 정책으로 끝없이 욕구 불만에 시달리게 된 영국인들은 급기야 이러한 창살 없는 감옥보다는 차라리 왕의 전제 정치가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영국 내 민심의 동요는 내전에서 패한 뒤 프랑스로 망명해 있던 찰스 2세에게 회심의 미소를 짓게 하는 소식으로서 크로멜의 사후 진행될 역사의 수순을 충분히 짐작하게끔 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혼란 속에 아직 국내 잔존해 있던 몇몇 왕당파들이 크로멜에 대항해 또다시 반란을 일으켰고, 이는 곧바로 진압되었으나 위협을 느낀 크로멜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을 10개의 군사구역으로 나누어 군정장관을 배치하는 등 군정을 강화했는데요. 이렇게 더욱 굳건해져가는 그의 권력 속에 심지어 의회 내에서는 사실상 국왕과 다를 바 없는 지위를 가진 그를 아예 국왕으로 옹립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내심 원하면서도 감히 꿈꾸지 못한 국왕의 자리를 의회로부터 제안받게 되자 크로멜은 이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국가 원수인 호국경의 자리에 올라 수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끝없는 개혁을 단행한 올리버 크로멜. 아직 그가 얻지 못한 단 하나의 자리만을 남겨둔 그는 끝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점차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의 남은 생애 속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남아있을까요? 사실상 크로멜은 어떤 왕보다 막강한 권력을 누렸으나 형식적으로나마 의회로부터 견제를 받는 등 적어도 그가 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한을 행사한 만큼, 만약 그 스스로가 다시 왕이 될 경우 그것은 이제껏 그가 내세웠던 대의 명분들을 그 스스로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것이었기에 6주간의 기나긴 고민 끝에 크로멜은 결국 의회의 제안을 거부하는 대신 개헌을 통해 후임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으나, 이것은 결국 그의 사후 그의 호국경 체제가 붕괴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후 1658년 어느덧 60을 코앞에 둔 크로멜은 자신을 향한 민심의 동요를 느끼며 그 역시 자신이 정성 들여 키운 군대 말고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말라리아를 비롯한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신체적으로도 쇠약해졌으며 생의 막바지에 다다랐음을 느낀 만큼 정신적으로도 자신의 지난 행적에 대해 종교인으로서 느끼는 죄책감과 그로 인해 생긴 우울증과 열병에 시달렸는데요. 그 와중에 그가 가장 사랑하던 딸 엘리자베스까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슬픔 속에 극도로 약해져 버린 크로멜은 딸의 사망 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그 역시 하루빨리 이승을 떠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려는 듯 20여 년간 영국 전역을 뒤흔든 혁명가로서의 삶과 10년간의 절대 권력자로서의 삶을 뒤로한 채 향년 59세의 나이로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올리버 크로멜은 영국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40세까지 시골의 소지주나 하원 의원에 불과했던 인물이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하여 전례 없는 군제개혁과 더불어 기적의 연전연승을 거두며 나라를 평정해버리고 국왕을 처형해버린 뒤 역대 어떤 왕보다 강력한 권력을 거머쥐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크로멜에 대한 역사가들의 평가는 크게 엇갈립니다. 일부의 경우 그가 내전을 승리로 이끌음으로써 절대 왕권을 누르고 의회와 정치적 균형을 이루었으며 통치장전을 제정하여 입헌주의 정치 발전에 기여한 위대한 혁명가인 동시에 끝없는 내부개혁과 거침없는 대외정책을 통해 엘리자베스 사후 쇠퇴하고 있던 영국을 다시 유럽 열강의 지위로 끌어올린 위대한 통치자라 평하며, 또 일부의 경우 왕보다 더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그는 수평파의 민주적 요구를 억압하고 의회를 해산시키고 공화국을 약화시킴으로써 오히려 혁명의 가치를 훼손한 잔혹한 군사 독재자라고 평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극도로 상반된 평가를 받는 크로멜이나 그만큼 흥미로운 삶을 살았던 그인 만큼 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흥미로운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먼저 군사개혁가로서의 그의 업적을 보면 현명했던 크로멜은 내전 당시 본인이 의회파의 수장일지언정 야전에서는 그저 자신의 철기대를 지휘하는 정도에 머물며 그의 친구이자 뛰어난 명장이었던 토마스 페어팩스에게 야전 지휘관으로서의 전권을 확실하게 밀어주었고, 그리하여 의회파는 대귀족과 왕족 출신 지휘관들의 군공 다툼으로 지휘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던 왕당파에게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더불어 크로멜의 가장 큰 군사적 업적 중 하나는 근세 유럽의 군대를 중세의 개별적 군볼 집단의 틀에서 벗어나 국가의 획일적인 관리하에 지휘체계가 편성된 현대적인 의미의 정규군으로 변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으니, 그는 또한 그의 지휘 아래 새롭게 재편성된 신모범군에게 값싸고 병사들의 부상 방지에 용이한
붉은색의 코치닐 염료로 도색된 옷을 일괄적으로 입혀 최초로 현대적인 의미의 군복이 생기는 것에 일조했으며, 이것은 왕정복고 이후 후대의 영국군에게도 그대로 계승되어 대영 제국의 아이콘이 된 그 유명한 영국 레드코트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크로멜을 둘러싼 몇 가지 흥미로운 부분들을 살펴보면, 항해법 제정과 그것으로 촉발된 영란전쟁을 통해 네덜란드에 큰 타격을 줌으로써 영국이 강력한 해상제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 그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왕을 죽인 그의 행적으로 인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군함에 그 나라의 위인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전통이 되었음에도 엄연히 왕립 해군인 영국 해군의 함선에는 반역자인 그의 이름을 붙일 수 없었다는 것이며, 영국의 요리까지 파괴시켜버린 그의 금욕주의 정책은 내내 비판을 받았고 끝내 왕정복고까지 불러왔으나, 혹여라도 화가가 그의 얼굴을 그릴 때 본 모습 그대로 그리지 않고 왜곡하여 잘생기게 그릴까봐 내 얼굴을 본 모습 그대로 그리지 않으면, 아니 종기 한 개라도 빼먹고 그리지 않으면 돈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한 일화가 전해지듯, 정직이라는 청교도적 가치에 그 스스로부터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으며, 크로멜의 이러한 청교도적 사고방식은 그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있던 영국 본토는 물론 그들의 식민지였던 미국에까지 깊이 스며들어 오늘날의 미국을 일구어낸 그들의 전통적인 청교도적 사고 형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편 크로멜이 주도한 청교도 혁명은 근세 영문학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먼저 크로멜의 밑에서 오랫동안 외교비서관으로서 그를 보좌하며 그와 청교도 혁명의 대의를 지지했던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당대에 이미 셰익스피어 다음 가는 대시인이라는 평가를 받은 존 밀턴이었으며, 크로멜의 사망 직후 왕정복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공화정의 절대적 옹호자였던 밀턴은 당연 숙청의 위기에 처했으나 어차피 실명한 상태였던 데다 주변에 적극적인 탄원이 있었기에 간신히 처형만은 면할 수 있었으며, 이후 그는 크로멜의 죽음과 함께 실패로 끝난 공화정의 현실을 창세기 속 낙원을 잃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 빗대어 인간의 원죄와 구원의 가능성이라는 심오한 주제를 담은 웅대한 규모의 작품을 오직 구술로서 훌륭하게 완수해냈으니, 이것이 바로 영문학 사상 유일의 세계적 서사시가 된 신라권이었으며, 비록 밀턴은 왕정복고와 함께 모든 정치적 사회적 입지를 잃고 고통 속 사망했으나 방대한 언어학적 신학적 지식이 결집된 그가 남긴 불후의 걸작 신라권은 그로 하여금 영국 역사상 최고의 시인이라는 불후의 명성을 얻게 합니다. 또한 내전이 시작되었을 당시 16세의 어린 나이에 징집되어 크로멜의 부대에서 2년간 복무한 한 소년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훗날 영문학의 대표 작가로 자리매김하는 존 버니언이었으며, 죽고 죽이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크로멜군의 경건한 신앙생활에 큰 감명을 받은 그는 이후 독실한 청교도가 되어 제대 후에는 설교자로서 활동했고, 왕정복고와 함께 이루어진 거센 종교 탄압 속 12년간의 수감 생활을 겪으면서도 쏟아져 나오는 자신의 생각들을 집필하여 출소 후 특별한 소설 한 권을 출판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영문학의 걸작이자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읽힘으로써 크리스찬 인문학의 고전이 된 철로 역정이었으며, 한 순례자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 험난한 길을 걸어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한 이 작품은 또 다른 청교도 혁명의 주역이었던 존 밀턴의 신라권과 더불어 영어권 기독교 고전의 쌍벽을 이루는 또 한편의 불후의 명작으로 남게 된 것은 물론, 이후 200년 뒤 한 장로교 선교사에 의해 번역되어 머나먼 나라 조선에도 소개됨으로써 책을 읽고 감명을 받은 길선주 목사를 통해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이끌어낸 것은 물론, 이후 이루어진 한국의 기독교 신앙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영국 웨스트민스터 내에 위치한 세인트 마가렛 교회의 오른쪽 문 위에는 처형당한 찰스 1세의 머리 동상이 있으니, 이것은 마치 아직도 어딘가에 살아있을 왕당파의 시선처럼 끝내 그들을 누르고 권력의 균형을 맞춘 영국의 하원들을 항상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맞은편 영국의 국회의사당 웨스트민스터궁 옆에는 그를 죽인 크로멜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올리버 크로멜은 영국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왕을 죽이고 왕정을 폐지한 뒤 공화정을 세운 인물이기에 국왕과 대귀족 중심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반대해온 영국 하원의 반골적 특성을 대변하는 의회 그 자체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자 어떠한 것도 불사할 수 있는 의회의 수호성인으로서, 그렇게 그는 지금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도탄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광신적 독재자의 삶을 자처하며 왕을 죽였으나 그 스스로는 끝까지 왕이 되지 않았던 근대 국가의 초석을 다진 마지막 혁명가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 이야기는 그의 아들 리처드 크로멜에게로 이어집니다. 1658년 9년간 영국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했던 올리버 크로멜이 사망했고 후계자 지명권을 가진 그의 유언에 따라 그의 맏아들이 32살의 나이로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잉글랜드 연방의 제1의 호국경 리처드 크로멜이었습니다. 올리버 크로멜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일찍이 맞이가 되어 아버지를 따라 어린 나이부터 내전에 참여했고 이후에도 하원 의원으로 활동해온 리처드는 1657년 개헌 이후 옥스퍼드 대학 총장과 국무회의 의원, 육군 한개 연대의 지휘권과 상원 의원까지 자리를 얻으며 일찍부터 승계를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고 끝내 아버지의 사망과 함께 승계를 이루어냈는데요. 그러나 너무도 뛰어난 그의 아버지에게 최적화되어 있던 호국경의 지위와 공화국 체제는 단지 아버지의 자리를 세습한 것일 뿐 아버지만큼 유능하지 않았던 리처드의 취임과 함께 그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리처드는 의외도 아닌 아버지의 가장 충성스러운 집단이었던 군대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으니 그것은 바로 사망한 올리버를 대신해 총사령관이 되고자 했던 경험 많은 고위 장교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전혀 검증되지 않은 그가 직접 군을 관장하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군의 사사건건 개입함으로써 군 장교들에게 불쾌감과 반발심을 불러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열린 의회에서 올리버의 지난 군사 독재에 대해 대대적 비판을 가한 의회는 더불어 그의 수족이었던 군의 고위 간부 한 명을 탄핵함으로써 군의 불만에 더욱 불을 지폈고 이에 군부는 전략적 대응책으로서 군 평의회를 만드는 등 맞불 작전을 내놓았고 이에 의회는 틀어진 리처드와 군의 관계를 이용하여 군 평의회가 호국경의 허락 없이는 아예 열리지 못하게 할 것을 의결하는 초강수를 두게 되는데요. 그러자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군부는 마침내 반란을 일으켰고 리처드를 납치해 볼모로 잡은 뒤 그에게 호국경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의회를 해산시킬 것을 강요했으며 그들의 강요에 이기지 못한 리처드는 당장 그날 밤으로 의회를 해산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군부는 의회를 와해할 목적으로서 그를 이용한 것일 뿐 그에 대한 마음은 일찌감치 떠나 있었으니 곧이어 군부의 강제하에 열린 의회에서 군부와 의회는 일심동체로 리처드의 해임에 동의했고 그렇게 양쪽 모두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음을 깨달은 리처드는 더 이상 권력 유지를 위한 어떠한 욕심도 내비치지 않은 채 아버지의 뒤를 이어 호국경에 취임한 지 9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사임하게 됩니다. 이후 잉글랜드는 계속되는 권력투쟁 속 혼란기를 겪은 뒤 끝내 왕정복고를 이루게 된 반면 호국경에서 물러난 리처드 앞에 놓여진 것은 끝없는 가시밭이었는데요. 재임 기간 중 발생한 엄청난 빚이 그를 압박해오던 차에 왕정복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대대적 숙청이 예고되자 공화국의 마지막 상징이었던 그는 당연 즉각적으로 대륙으로 도피했으며 그렇게 리처드는 그곳에서 자신의 화려한 과거를 잊고 모든 신분을 숨긴 채 존 클라크라는 가명을 지어 숨어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올리버의 아들이고 공화국의 상징이며 불운의 씨앗인 그가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 잉글랜드 복고 왕정은 대륙의 국가들과 연락하여 그를 위험인물로 규정하고 그의 체포를 위한 대대적인 국제적 수색 작업에 돌입했고 더욱 신변의 위협을 느낀 리처드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를 전전하며 끝없이 도망다니게 됩니다. 한편 그의 망명기간 동안 그의 아내 도로시는 아내로서의 충심을 유지한 채 홀로 어린 5자녀를 키우며 언젠가는 이루어질지도 모를 남편의 귀환을 기다렸으나 리처드의 망명이 15년 차에 접어든 해 지친 그녀는 안타깝게도 병으로 사망했으며 도로시의 사망 후 5년 후인 그리고 리처드가 고국을 떠난 지 20년 만인 1680년 그를 죽이고자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국왕 찰스 2세가 아직 살아있었음에도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잊지 못한 그는 54세의 나이로 리처드 크로멜이 아닌 존 클라크로서 다시 잉글랜드 땅을 밟게 됩니다. 그렇게 리처드는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더 이상 고국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한 뒤 여전히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하트퍼드셔주의 채션트에 숨어들어 허슬리에 있는 그의 소유지에서의 수입과 함께 그를 받아준 한 상인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이후로 국가가 지정한 위험인물답지 않게 평생 너무나도 조용한 삶을 영위한 리처드는 그와 더불어 공화국의 퇴장과 함께 새롭게 시작된 복고 왕정의 역사를 지켜보며 그보다 4살이 어린 찰스
2세의 죽음과 7살 어린 제임스 2세의 죽음, 그 다음 세대인 메리 2세와 윌리엄 3세, 그리고 마지막 앤 여왕의 치세까지 지켜본 뒤 1712년 7월, 당시로서는 믿기 힘든 86세의 고령의 나이로 파란만장했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2012년 현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86세의 나이로 새로운 기록을 달성하기 전까지 역대 영국의 통치자 혹은 전직 통치자 중 가장 장수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리처드 크로멜이었습니다. 위대한 혁명가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분에 넘치는 자리를 기꺼이 내려놓은 뒤 너무나도 긴 세월을 살아갔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이름만은 감추어야 했던 한 비극적인 인물의 짧은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으며 이제 다시 80년 전 런던의 화이트홀 궁전으로 돌아가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으니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닥쳐온 난세를 헤쳐나가야 했던 또 한 명의 인물, 공화국의 종말을 불러온 왕정복고의 역사, 찰스 2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